조수진의 정치 본색, 오늘도 놓치지 말고 꼭 알아야 할 뉴스들 준비했습니다. 스픽스가 콕 찍어주는 뉴스 스콕스 시작합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전공의들이 오늘 집단 근무 중단했지요. 네. 의료 대란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어제 저녁 때 제가 아는 분이 전북 정읍에 사시는 분이에요. 전화를 해가지고 얼마나 욕을 하시던지. 내가 지금 수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는 과가 지금 내 실명위기에 처해 있다. 가는 과는 굉장히 장비를 많이 다루는 곳이라서 그걸 다 전공의가 인턴이나 전공의가 다 해줘야 되는 건데 지금 파업에 들어가면 나는 가가지고 수술도 못한다. 이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정부냐? 이게 나라냐? 뭐 이런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얘기 하나 하고 시작하면 네.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네. 30분 동안 택시를 탔는데 어마어마하죠. 제가 그 정도의 30분 재력이 있으신 그 정도의 재력은 됩니다. 제가 네. 30분 정도 택시를 어디를 가시길래? 예, 네. TMI 알겠고요. 아니, 예. 집에 갔습니다. 네, 네네. 집에 갔는데 제가 집에 가지 어디 가겠습니까? 근데 이제 30분 내내 의사 비난을 하는데 택시 기사님이 근데 이제 택시 기사님이 이제 뭐 여러 가지 말씀하니까는 의사 비난 정도는 기본으로 할 수 있는데 그 얘기하면서 이제 좀 가슴이 좀 아팠던 게 뭐냐면 이제 그 전주에 이제 마석에서 밤에 그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는 엄마를 태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동네에는 병원이 없어서 그러니까 소아과 응급실에서 네. 응급실이 없어서 병원에 이 소아과에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요 아이를 응급실에 이제 데려가야 되는데 밤에요? 예, 아예 그 동네에는 응급실을 여는 병원이 없어서 그냥 서울까지 그냥 택시를 타고 가는 승객을 태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그 엄마는 그게 낫다고 생각한다. 주변을 찾아 헤매느니 차라리 그냥 서울로 바로 가버리자. 그렇죠. 그런 상태인데 그런 상황인데 의사들은 자꾸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주장을 계속해서 이제 뭐랄까 좀 협상도 하고 협의도 하고 하면서 뭔가 의견을 좁혀나가야 되는데 이게 뭐냐 의사를 너무한다 이런 얘기를 막 하거든요. 이게 국민 여론인데 예. 그런 여론들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 상당히 좀 유감이 많습니다. 그만큼 뭐 의료 문제는 국민들의 현실로 다가오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네. 그런데 의사들이 없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일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불안한 게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네, 맞습니다. 근데 어제 뭐 실제 의사들의 집단 사직 사태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신문들이 대부분 전하고 있는데요. 간단한 내용만 정리를 해드리면 예. 어제 세브란스 병원이 심장내과 전공의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그래요. 아이고. 당분간 수술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하고요. 예. 이 필수 진료과뿐만 아니라 비필수 진료과도 사실 다 마찬가지라 그래요. 상황은. 응급수술은 정상 운영 중이지만 일부 진료과 수술은 절반으로 축소됐다고 합니다. 국립암센터도 마취통증의학과 전공의가 근무하지 않아서 일부 수술이 연기가 되는 일이 벌어졌고요. 오늘부터는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이른바 빅5 병원에 들어가는 거죠. 이 병원들의 전공의들도 사직한다고 하거든요. 그럼 다른 병원들까지 여파가 똑같이 미칠 것이다. 의료 공백은 더 커질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권력을 총동원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복지부는 집단 행동 교사 금지 명령. 요즘 단어는 어렵지만 일단 집단 행동 하지 말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는데 교사가 시킨다 이거죠. 네. 예. 그러니까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등에게 의사면허 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다 그래요. 당신 의사면허 정지시킬 수 있어? 아니 정지할 거야? 이렇게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복지부는 또 3월 4일까지 당사자들의 의견을 받아서 최종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윤희곤 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 주동자를 구속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수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구속이요? 네. 법무부도 불법 집단 행동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을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공권력이라고 해당할 만한 모든 기관들이 다 총동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거고요. 시민단체들에서도 반응이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건의료 노조 참여연대 등이 참여한 무상의료본부,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등 시민사회도 전공의 파업에 대한 비판에 가세했고요. 의사들을 공정위에 고발하겠다는 방침도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반응도 나왔어요. 예. 어제 의료계는 국민을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거든요.
노한규 전 의협회장이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맞아요. 이것 때문에 맞아요. 많은 분들이 좀 화를 내시고 공분하기도 하셨는데 이 발언을 보고받은 후에 거꾸로 의료계는 국민을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밝히면서 원칙적인 대응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대통령은 마지막에 어떤 궁극적인 결정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최종 결정자가 그냥 밀어붙여라. 강경 대응해라. 라고 사실상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부는 의협과의 타협을 현재로서는 할 의지가 전혀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 등에서도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이 대목에서 한번 신문들은 어떻게 보도했는지 일면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예, 그럴까요? 네, 조선일보 빅5 전공이 오늘 이탈, 정부 면허 정지 착수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동아일보도 전공의들 병원 떠났다, 정부 진료 유지 명령. 조선일보하고 비슷하죠? 예, 비슷하네요. 예, 그리고 한겨레신문 역시 마찬가지죠. 예, 전공의 집단 사직, 정부 면허 정지 맞대응. 그러니까 양쪽 다 강경 대응하고 있다. 예. 이런 이제 분위기를 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정부가 업무 개심 명령을 내렸다고 하면 법적으로 어떤 조치들을 취할 수 있는가? 업무 개심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건가? 예.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정부는 형사고발에 일단 나서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는데요. 예. 과거 사례에 비춰보면 업무 개심 명령서 전달 여부가 쟁점이 된다고 맞아요, 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실 업무 거 개시 아니에요? 명령이라는 게 업무 개시 명령을 어기게 되면은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의사 면허가 정지될 수가 있고 아니면 취소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처분이에요. 그래서 음. 당사자한테 반드시 전달이 돼야 되는데 이걸 송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원래 문서로 해야 되는데 문자로도 가능해요. 근데 여기 대해서 의사들은 핸드폰을 끄는 방식으로 대응하겠다. 지금 이렇게 이렇게 문건 같은 게 돌고 있다고 해요. 끄면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정부가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게 지금 또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요. 2021년에 행정절차법이 개정이 됐다고 해요. 그 이전에는 직접 송달을 했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송달을 피하는 방법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예전에는 2000년 의학분업 당시에는 당시 신상진 성남시장이 의협 아마 위원장이었을 거예요. 그 위원장이었는데 그런 비슷한 방식을 썼거든요. 근데 1, 2심엔 유죄가 나왔는데 대법원에서는 송달을 불가능한 상황도 아닌데 송달을 하면 되지. 왜 송달을 못 받았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돼서 나중에 이걸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느냐 이러면서 무죄 선고를 했어요. 근데 그게 전례가 됐던 거예요. 근데 그거하고 상황이 달라진 게 2021년도에 행정절차법이 개정이 돼서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해 긴급하게 처분할 필요가 있을 때는 문자 전송,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의 문서가 아닌 방법을 처분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갔어요. 맞습니다. 변호사 같으십니다. 아니요, 저도 읽은 거예요. 위원장에 기사네요. 존경합니다. 이어서 변호사님께서 역시 그렇게 평론가 되니까 위원장. 네, 맞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코로나19 사태 때 그때는 전공의들이 휴대폰 꺼버리고 블랙아웃 만들고 난 다음에 맞아요. 우린 송달 못 받았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정부가 사실상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되는 그게 개정이 되는 어떤 그 과정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게 가능했지만 이번에는 그게 어렵다 이렇게 정부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문자로 통보하고 난 다음에 송달됐어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문자를 보내고 나면은 본인이 핸드폰을 켜든 끄든 간에 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송달은 받은 겁니다. 벌써 법적 검토는 끝났다. 지금 벌써 그렇게 발표를 한 상황이죠. 근데 정부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의협 쪽은 네. 좀 생각이 다르겠죠. 이게 아마 아무래도. 로펌들이 또 이게 그렇죠, 일자리가 맞아요. 될 것 같네요. 네. 맞아요. 그 틈새를 어떻게 파고 들어갈지를 아마 고민하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변호사가 됐어야 됐는데. 평론가가 돼가지고. 다 해. 세상 모든 걸. 근데 예. 그러면은 그것 말고도 그 전공의들이 만약에 파업을 통해 가지고 환자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예.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게 될 맞아요. 가능성도 사실은 사실 있어요. 이게 보통 문제는 아닙니다. 네. 예. 그리고 이번 만약에 집단행동을 주도했다고 하면은 집단행동은 아니라고 크고 그냥 의사단체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에이, 근데 그걸
누가 봐도 집단행동인데 이거 비슷한 논리가 언제 있었냐면은 그 공무원들이 노조 만드셨을 때 처음에 전공로 만들 때 정부에서 이제 계속 못하게 하니까 전체적으로 연차를 일괄적으로 쓰는 방식으로 파업인데 파업이 아니다라고 했었거든요. 이거 나중에 다 징계받고 집단 연차로 다 인정된 예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누구는 병원 간다, 누구는 시어머니 생신이다. 다 증빙 자료를 냈었어요. 근데 이게 수천 명이 했었는데 그때도 집단행동으로 다 인정이 된 선례가 그러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의사들한테 제일 약한 거네요. 법 적용을 잘 안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그냥 대충 넘어가 줬던 거잖아요. 아니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 신문들도 오늘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보도 태도도 사실 이 의사들이 하는 수법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노동자들의 파업에서 사실 나타나는 어떤 행태들이랄까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사실. 맞아요. 근데 그런 것을 노동자들이 했을 때는 신문들이 맞아요. 아 이런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응해야 되고 공권력을 투입해가지고 반드시 완전히 난리 나죠. 제가 신문 이렇게 쓰진 않지만 거의 두들겨 패야 된다는 식으로 사회 고배를 불안 합니다. 세력이잖아요. 고배를 하는데 아니에요. 오늘 신문은 뭔가 그래도 해법을 찾아봐요. 뭐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상당히 오늘 좀 이채롭습니다. 대한민국에 법과 원칙이 있는 겁니까? 공정한 상식이 있는 겁니까? 의사들은 그냥 이렇게 막 집단으로 파업하고 뭐 연차 쓰고 해도 되는 것 같아요. 아니 노한규 뭐 회장 얘기했다, 전 회장이 얘기했다는 것처럼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잖아요. 근데 저는 뭐 의사들도 뭐 예를 들면은 뭐 좋아요. 환자를 볼모로 잡지만 않으면 반대할 수도 있고 뭐 의견을 낼 수도 있고 그리고 최소한 국민의 어떤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라면 일정 정도의 단체 행동을 할 수도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네, 권리가 있죠. 너무하다 이거는 제가 볼 때 너무한 게 정말 뭐냐면 전공의들 일부가 지금 예를 들면은 인터넷에 자기들이 보는 어떤 공간에 올린 글 중에 이건 정말 너무하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병원 내에서 자기들이 쓰는 어떤 시스템 있잖아요. 시스템을 마비시키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처방을 어떻게 해야 되고 약을 얼마를 이제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병원마다 이제 입력해 놓는 시스템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이 그만 사직서 낼 때 이거를 다 지우든지 아니면 네? 내용을 다 바꿔버려라. 그러면 대체근로도 못하게 하자. 뭐 그걸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하자. 그러니까 다시 다 수정해야 되고 뭐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사보타주를 하는 건데 이거는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아니 진짜 이럴 때 응급 상황 생기는 분들은 어떡하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차원이 다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하는 거냐, 이렇게까지 책임감이 없는 거냐.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늘 신문들이 목소리는 내고 있습니다만 과연 노동자들이 이렇게 했을 때랑 그 온도 차가 좀 너무 많이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좀 장황하게 제가 네. 이 얘기를 좀 전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워낙 관심이 큰 사안일 뿐더러 우리가 뉴스를 접한다 하더라도 세부적인 내용까지 잘 접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신문이나 아니면은 하루의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다는 차원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관련 내용을 저희 방송만 딱 들으면은 의협 파업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고 어떤 문제가 있고 좀 어떻게 될 것이다. 이걸 딱 머릿속에 넣으실 수 있게 그렇게 좀 정리해드린다는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신문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주 흥미로운 차이가 있는 건데 그건 좀 이따가 김이나 평론가가 다시 얘기해 주실 거고요. 아시겠죠? 일단 제가요? 예. 네. 얘기해 주세요. 제가 부탁드려요. 어떡하지? 네. 위원장님이 네. 지금 지시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얘기가 이것만 전해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정부는 이렇게 사태가 벌어졌으면 의료 공백 사태를 어떻게 메울 거야? 그러니까 대책이 있나요? 강대강 대치로 가버리면 피해는 국민들이나 환자들이 고스란히 볼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정부 차원에서 만들었다고 공개한 내용까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예.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사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 회의를 열었어요. 거기서 나온 내용을 요약해 드리면은요. 어쨌든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겠다. 상황이 악화하면 공보위 군의관도 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공의가 이탈해서 의료진이 부족해진 대형 병원의 경우에는 중증 응급수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위급하지 않은 환자는 주변 병원으로 분산시킨다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위급하지 않은 환자가 대형 병원 갔을 경우에는 진료 못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이거 알고 얘기하면. 있어야겠네요. 그리고 소방청과 협의해서 중증 응급 환자만 대형 병원으로 이송하고 큰 병원이 증상이 가벼운 환자를 보지 않고 다른 의료기관으로 보내면 건강보험 보상을 올려준다. 이런 대책도 나왔고요.
국군 수도병원과 국군 대전병원 등 전국 12개 국군병원 응급실도 오늘부터 민간에 개방한다고 합니다. 이건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군병원도 이제 가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적십자병원과 서울의료원, 보라매 병원 등 공공병원 97곳은 민간 병원 이런 공공병원에서도 환자를 받아서 응급수술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 병원 시간도, 진료 시간도 늘려서 오후 5시 30분까지인 평일 진료를 저녁 8시까지 늘려주고 주말 휴일 진료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상태를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 것이냐. 거기도 사람 있고 의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이렇게 근무하면 언제까지 버틸 수 있겠어요? 진료 거부가 2, 3주 정도 지속이 되면 이것도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진짜 무슨 사고 날까 봐 조마조마하네요. 벌써부터.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정말 안 좋은 사례가 발생을 하면 그러니까 의사들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이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거여서 여러 가지로 이제 어쨌든 이 상황의 해결의 단초를 좀 찾아야 되는데 예. 그 상당히 어려워 보여요, 일단은. 그래서 여러모로 걱정인데 그래서 사실은 또 언론의 역할이나 이런 게 중요한 측면도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열심히 이제 좀 뭐랄까요, 중계하고 또 각자 입장을 전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하면 좀 이 해결의 단초를 찾아나갈 수 있는 거냐 이런 것에서 언론의 역할을 할 필요성도 있는데 일단 오늘의 이제 신문들의 어떤 흐름이나 이런 거는 일단은 현재 어떤 상황이냐를 전하는 게 중점이었던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그런 와중에 조금 더 나아가서 보면 보수 언론의 경우에는 여전히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좀 내적 갈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좀 갈등의 어떤 전선이 중층적이다 말씀드렸는데 예. 어쨌든 윤석열 정권 입장에서는 국민의 호응이 있기 때문에 의사들하고 어떤 충돌 국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러서지 않는다라는 게 어쨌든 지금 전선이 형성되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기득권이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그동안 의사 집단하고 보수 언론하고 밀월 관계가 있었던 게 또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늘 얘기하는 거지만 의대 정원 늘리고 뭐 여러 가지 의료 개혁이나 이런 것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 반대해 왔던 게 보수 세력인 거잖아요. 지난 정권에서 의대 정원 늘리는 것도 반대한 게 보수 언론인 것이고. 맞아요. 네. 그런 관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러면 윤석열 정권 편들 거야? 의사 편들 거야? 이게 우리가 단순하게 구도를 이렇게 만들자면 이 점에서 보수 언론은 지금 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심경에 좀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게 내적 좀 갈등이 보입니까? 있는 거거든요. 아니 근데 뭐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렇게 했는데 예전엔 선택했는데 지금은 둘 다 좋아. 뭐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만 기본적인 흐름은 일단 의사들은 너무한다. 이런 흐름은 좀 분명해 보입니다. 근데 예. 그러면서도 예를 들면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는 세브란스 전공의 회장을 예를 들면 인터뷰에서 좀 지면에 실어요. 그래서 제목이 사직, 지도부 결정 아닌 개인적 행동.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공의들이 지금 하고 있는 항변의 대표적인 논리잖아요. 집단 행동이 아니다. 개별적으로 행동하는 거다. 그러니까 처벌 가능성은 피해 보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요 얘기를 이제 좀 실어주면서 왜냐하면 집단 행동일 때 처벌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분들도 뭐 이런 얘기를 한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예를 들면 국민 여론이 부담스럽지 않느냐, 진료 공백으로 환자가 불편 겪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나름대로 뭐 얘기를 하거든요. 이 잘못된 정책으로 의료가 무너져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환자들이 겪을 고통이 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결단을 한 것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인터넷에 막 전공의들이 쓰는 글이나 뭐 자기들끼리 나눴다는 대화를 보면은 거의 뭐 그런 차원인가 싶은 부분도 있지만 아무튼 이런 글도 중앙일보라든지 이런 신문들이 싣고 있고 네. 오늘 상당히 주목이 됐던 거는 조선일보입니다. 예. 조선일보의 경우에는 어제도 이제 그런 이제 내적인 심경의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다고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거의 이제 거의 대안을 마련을 했어요. 조선일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타협안을. 네, 타협안을 거의 마련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의료계의 이제 목소리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그 수집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조선일보 이제 2면 3면 이렇게 가면 그런 것들을 실어놨는데 제가 이 긴 기사를 다 요약하기는 어렵고 한마디로 하면은 조선일보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냐. 일단 의대 증원 규모는 350명이다. 2,000명이 아니라 350명이다. 350명이다. 네. 이게 의료계의 이 전문가들이 그래도 의대 증원 규모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낼 수 있는 합의다. 합의가 350명이다. 이게 하나가 있고 구체적이네요. 예. 그다음에 그러면 증원 규모는 2,000명이 아니고 350명이다. 필수 의료 수가는 5배를 인상해야 된다. 네. 5배. 5배. 네. 예. 다른 나라에 비하면은 너무 필수 의료 수가가 낮다. 예. 뭐 낮은 건 맞아요. 요 부분은 맞는데 인상 폭이 5배 정도는 돼야 된다. 요거 그다음에 지금
민영사상 이런 이제 의료사고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의사가 져야 되는 부담이 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민영사상 부담이 크니까 이 면책을 해주는 특별법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건 조금 이제 부연설명이 필요한데 예. 지금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사의 책임보험 의무가입을 전제로 형사소송 부담을 대폭 낮춰주겠다라는 거를 최근에 필수의료 패키지에 넣었잖아요. 네, 윤 대통령이 맞아요. 발표하기도 했어요. 네, 그렇죠. 맞아요. 네. 이게 있는데도 그게 필요하니? 이렇게 이제 물어봤는데 이 의사의 주장은 그래요. 그걸 해도 민사의 위험이 그대로 남지 않냐. 그게 실효성이 아. 떨어지는 거다. 아. 그러니까 민사 부분에 대해서도 면책이 가능하도록 특별법을 아예 만들어줘라. 손해배상 안 당하게. 그럼 그렇죠. 어떤 의료사고를 내도 의사는 민형사 책임 하나도 안 지는 거네? 그거 뭐 특별법의 형태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근데 모르겠지만 그게 아마 피할 수 없는 의료사고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자 뭐 이런 주장일 그럼 거예요. 지금 법하고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걸 약간 더 넓혀달라. 그러니까 피할 그건 수 이제 없는 범위를 넓혀달라 특별법의 이거죠. 형태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제가 사실 아는 의사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분인가 이분이? 네. 네 혹시 네 아닙니다. 네. 그래가지고 네 그런 내용으로 하면 어떨까라고 하면서 사설에서는 의사들을 막 타일릅니다. 제목이 사설이 어떤 경우에도 응급실과 수술실은 정상 가동돼야라는데 이 여기서 막 이렇게 꾸짖고 타일러요. 의사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의사가 치료를 거부해 환자가 피해를 입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법적인 문제를 떠나 인륜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면서 의사들이 당장 1분 1초가 급한 환자를 두고 떠나겠다고 하는데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라고 꾸짖으신 다음에 선생님 같네요. 그렇죠. 네. 정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정부 당국과 의사들 간에 오가는 말들도 비이성적이어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그러면서 정부가 반의료 행위라고 하고 의사가 국민에게 협박한다고 하고 타협은 없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또 막 꾸짖어요. 그러면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자기들의 어떤 대책이 있지 않습니까? 외과, 소아과, 응급실 등 필수 의료 의사들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책, 그 다음에 형사 책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대책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의사들은 의대 증원의 대폭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명백한 현실을 인정해야 된다. 합의를 엄청나게 시키려고 고민했어. 네. 엄청나게 저희 조선일보가 이거 중재안이네요, 중재안. 네, 조선일보가 대한민국 지도부입니다 지금. 네. 아니 윤 거의 대통령이 조선일보 본다는 소문이 파다했어요. 어. 그러니까 350명 딱 기준을 세워줬잖아. 350명의 필수 50명이 너무 저는 너무 웃긴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400명이면 400도 400명이지. 아니고. 300명이면 300명이지. 뭐 50명을 잘라가지고 350명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350명에 그리고 필수 진료 과목 의료수가 5배 인상. 네. 그리고 의사들의 면책 범위 대폭 확대하는 특별법 제정. 그렇게 하면 되는 거네. 합의안 만들 수 있는 거네요. 그래서 네, 그러게요. 네, 가령 이준석 대표 개혁신당에 이분 같은 경우는 이분이 또 유행어를 만들려는 건지 계속 그 약속 대련 네 글자를 자꾸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갈등을 놓고 약속 대련이야 또 얘기를 했는데 그게 그런 얘기 같아요. 이런 식의 어떤 합의안을 놓고 결국은 딜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2,000명이라고 얘기했지만 2,000명이 350명이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확 쭈그러들고 이러면서 뭔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근데 그게 이제 뭐 결국은 어쨌든 정부로서는 의료계랑 대립하는 모양새 만들면서 뭔가 개혁을 한 것처럼 하고 그걸 또 해결하는 모양새도 만들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을 했는데 과연 그렇게 되는 거냐. 그리고 그게 바람직한 거냐. 제대로 의료개혁이 된 거냐라는 평가들은 남겠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해도 될지도 의문이지만. 근데 이렇게까지 국민들의 기대감을 키워놨는데 예. 달랑 350명?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국민들이 그렇죠. 볼 때 이거 하자고 지금 국민들 환자들 이렇게 피해를 입혀? 사실은 이렇게 얘기할 정부의 문제 해결 여론조사를 능력을 보면 의심하게 될 거예요. 맞아요.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들 대다수가 의사정원 확대에 찬성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러면은 민주당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뭐 반응이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 반응 좀 알려주세요. 예, 저 이것도 보도가 그거 보고 난 됐죠. 다음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일종의 방금 이준석 대표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준석 대표하고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쇼 아니냐 결국은. 오. 2,000명이라는 비현실적인 숫자를 제시해 놓고서는 네. 결국 이렇게 저렇게 여론에 있어서는 이렇게 저렇게 호응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서는 결과적으로는 이것보다 훨씬 축소한 숫자로 합의를 해가지고 뭔가 그런 식으로 합의를 해서 결국은 이 효과만 남겨놓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니까 당장 또 우리 조선일보 기자가 또 반박을 했지 또 기자 칼럼을 통해서. 그렇죠. 조선일보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왜냐하면은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이 문제는 어쨌든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정부가 대중적인 인기라는 차원에서 성과를 내느냐 내지 않느냐 요 문제하고 예. 의료계라는 기득권 집단하고의 관계 설정이 어떻게 되느냐 요 전선인데
민주당이 여기서 예를 들면은 보다 합리적이고 또는 이 개혁에 있어서 보다 분명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느냐의 문제는 그런 전선은 인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전선에 대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틈을 보이면은 이 조선일보는 거기에 대해서는 칼같이 정리해 버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정책적으로는 공공의료나 이런 것들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지만 그 문제는 일단 밀어놓고 민주당이 예를 들면 이런 얘기할 때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게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런 얘기하면 조선일보 칼같이 무슨 얘기야? 의료 사회주의하고 잘라버려요. 이거는 의대 증원 문제야라고 하고 정리하는데 공산주의냐? 그렇죠. 이게 이제 전선을 명확히 하는 효과인데 마찬가지로 의대 증원은 정치쇼라는 이재명 대표 얘기가 나오니까 바로 기자수첩을 써가지고 헬기 특혜 이 대표가 할 말 아니다가 제목이에요 지금. 갑자기 헬기가 나오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의 민주당이 껴서 뭔가 민주당의 이제 좀 자기들의 그렇죠. 유리한 국면으로 프레임 가져가는 거를 원천 차단하는 이런 정치적인 기동까지 이 신문은 보여주고 있다. 근데 사실은 2,000명을 갑자기 이렇게 증원하겠다라는 것도 사실은 지금 제대로 된 의료 교육이 되겠는가부터 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보완할 부분이 많고 여기서 민주당이 어떤 포션을 가져갈 수 있는 좀 더 나은 대안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대 정원 확대 문제는 문재인 정부 때도 추진했던 거잖아요. 그때는 이제 500명씩 아마 증원하는 것으로 돼 있었을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래서 아마 조선일보가 문재인 정부 따라가면 안 되니까 350으로 깎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들긴 하는데 근데 갑자기 2,000명이 나와버렸잖아요. 근데 국민들이 생각할 때 이것도 맞는 건가? 이거 너무 적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의료 현장에서 겪는 피부로 느끼는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은 의사가 부족한 거 훨씬 더 심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번 문제에 대처하는 방식들을 잘못할 경우에는 자칫하면 총선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가 누차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제가 아까 화가 났다고 말씀드렸냐면은 2,000명 증원을 쇼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민주당이 비집고 들어갈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민주당은 그럼 의사 편이에요? 그리고 이 의사 증원 몇 명을 할 겁니까 민주당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제가 민주당이면 쇼라고 해버리면 자기는 뭐 그 쇼에 낄 필요가 없죠. 그렇죠. 제가 민주당이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아 의사 증원 필요하다. 대폭 증원해야 된다. 근데 한꺼번에 2,000명은 사람들이 볼 때 또 의사들이 볼 때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0년대 초반부터 순차적으로 늘렸어야 되는데 그걸 못 늘리게 하지 않았느냐. 그걸 못 늘리게 할 때 국민의힘 어느 편이었냐. 그리고 짧게만 잡아도 지난 정부에서 의대 증원 필요하다고 할 때 국민의힘 찬성했느냐 반대했느냐. 윤석열 대통령 찬성했습니까 반대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뭐라고 그랬냐면 지난 정부처럼 이 의사들의 이런 반발에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마치 지난 정부는 의사들의 반발에 굴복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코로나19였어요 심지어.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난 정부에 의사들로 하여금 굴복하게 만드는데 조력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보수정당이잖아요. 저 같으면 그런 얘기 할 것 같아요. 그때 왜 반대했습니까? 그리고 지금 2,000명 늘리자는 얘기는 뭡니까? 합리적으로 예를 들면 그동안 충분히 늘려올 수 있었는데 왜 반대해왔습니까? 이렇게 가면서 그 틈을 만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쇼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쇼인데 그러면 뭐 얼마를 늘려야 그럼 쇼가 아닙니까? 이 얘기 이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찬반으로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바람도 그렇고 의료 현장에 있어서도 문제도 그렇고 의대 정원은 늘려야 돼요. 그건 불가피한 거예요. 네. 그러면 늘리되 제대로 하라고 얘기를 해야지. 제대로. 네. 제대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네. 그 도대체 그럼 예를 들어서 지방의 의사들 부족한데 지금 장학금 주는 걸로 학생들을 붙들어 놓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하면서 지역 의사제 도입하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공공의대 설립하는 문제 그동안에 민주당이 계속 얘기해 왔잖아요. 그거 안 하고 난 다음에 이게 대안이 될 수 있냐? 숫자만 늘린다고 해가지고 의사가 거기에 있는 것도 아니지 않냐 이러면서 정부가 하는 것처럼 같은 방향으로 가더라도 의대 정원 확대 쪽으로 찬성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마구 밀어붙이는 방법들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들어가야 이게 공간이 생기지.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의사 파업 문제가 이번 3월 한 달까지 그냥 가버릴 거란 말이에요. 그럼 바로 총선이에요. 그러면은 정권 심판론이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 결국 정권 지원론으로 국민 여론이 돌아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막 극한 대치 쪽으로 가버리게 되면 대통령실에서 그거 생각 안 하고 말하겠어요? 윤석열 대통령 보통 뭐 생각 안 하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근데 이번에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참모들이 틀림없이 얘기했을 거라고. 근데 민주당은 기껏해야 나오는 반응이라는 게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냐고요.
전략적인 패착이자 전략 자체가 없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가서도 청구에 큰 악재가 될 거라고 봐요. 제발 좀 민주당 당직자들은 이 방송 좀 들으시라고요. 예, 중요한 그 말씀하셨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이재명 네. 대표도 들으시라고 네. 좀. 자, 이재명 다음 뉴스 대표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넘어가 해주시기 보겠습니다. 바랍니다. 이낙연, 이준석 신당이 불과 열흘 만에 결별 수순에 들어갔죠? 아, 이거 너무 빨라가지고 제가 그렇게 비유했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배가 있는 너무 거예요? 고파. 허지고 밥을 퍼먹었더니 네. 갑자기 또 맹걸쭉 체해버렸어. 오. 지금 체한 거 다시 다 토하게 생겼어. 어떻게? 근데 또 보니까 막 허겁지겁 먹었는데 꽃감을 먹었는데 씨만 토하게 생겼어. 이낙연 꽃감이요? 이낙연 씨인가요? 난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어찌 됐든 과육은 다 먹고 씨만 톡하고 토하게 생겼어. 오늘 이낙연 새로운 미래 대표가 누굽니까요? 아직도 새로운 미래 네. 대표라고 하대요. 합당 선언까지 했으면서 공동 대표까지 맡았다 그러는데 아직도 새로운 미래가 대표더라고. 법적으로는 새로운 미래가 있으니까요, 아직까지. 예. 근데 오늘 긴급 기자회견 연다고 하니까요. 기자회견에서 어떤 얘기를 나눌지 이건 오늘 봐야 할 것 10시에 같은데. 발표한다고 합니다. 예. 하여튼 지향점과 관련해서 어제 최고위원회 연계 그게 도화선이 됐던 것 같아요. 결국 선거의 총괄 권한은 원래 이제 합당 합의할 때 이낙연 대표가 총괄 선대위원장 맡기로 했거든요. 근데 그거 이준석 대표한테 위임하기로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배복주 전 부대표, 정의당 부대표 입당과 관련해서 결국 확 불이 붙은 거잖아요. 맞아요. 사실 입당 맡겠다고 하고 있는 건데 이미 입당은 해버렸어. 받아준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당내 기구를 설치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근데 문제는 이런 걸 논의하는 최고위원회 회의에 이낙연 대표하고 김종민 의원이 최고위원이 들어갔는데 두 사람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토론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표결 처리해버렸더라. 두 사람만 격앙돼서 막 큰 소리 지르다가 나와버렸어요, 회의장. 나머지 최고위원들이 전부 다 동의해가지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일종의 모멸감까지 느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김종민 의원이 나와서 네. 브리핑하는 거 보면 이준석 대표는 정치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까지 얘기를 했으니 기획설까지 제기했어요. 맞아요. 야, 그런 상황이니까 이건 감정 싸움이 갈 때까지 간 거 아닌가?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올 신문에 아까 의사 집단 행동 문제가 탑이라고 그랬잖아요. 머리로 다 올라갔는데 아래면을 보면은 관련 내용들이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비중 있는 볼까요? 기사로 다 들어갔어요. 예, 동아일보입니다. 이낙연, 이준석 합당선언 10일 만에 결별 수순. 네. 그 다음에 다음 신문요. 경향신문. 경향신문 1면입니다. 총선 지휘권 이준석의 전권 부여, 자리 박찬 이낙연, 이준석 사당화. 네. 배치가 같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소식을 비중 있게 다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신문들 같은 경우에도 야권 이렇게 해서 야권과 관련되는 야권의 혼란상을 보도한 곳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이 기사를 다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거나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 한국일보가 좀 특이해서 저희가 준비했는데 예. 한국일보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그 기사는 뒤에 종합면이나 정치면에 다 있기는 한데요. 예. 민주당 컷오프 하이 20% 통보에 첫 탈당 사례 나왔다. 김영주 전 국회 부의장이 어제 탈당 선언을 했다고 하는 소식을 더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두 갈래로 나눠서 소식을 좀 전해드리려고 해요. 예. 아니 애초에 이게 한 지붕 두 가족이 불가능했던 건가요? 근데 모든 당들이 사실 엄밀하게 따져보면 한 지붕 두 가족도 있고 세 가족도 있고 다섯 가족도 있고 여러 가족들이 있죠. 근데 예. 이게 본질적으로 뭐냐면은 지난번에 분명히 어쨌든 갑자기 설악 두고 통합을 한 거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준석 대표 예. 입장에서는 그동안 통합 안 한다고 하다가 거리 두다가 어쨌든 덥석 받은 거잖아요. 그게 왜 그랬느냐? 자기 위주 통합이라고 생각해서 받은 거 아닙니까? 사실 해석하기로는 이름도 개혁신당이래, 법적 대표도 이준석이래, 색깔도 그대로고. 그 색깔도 그대로고, 예. 그다음에 항상 여기서 말씀드릴 때 이준석 이낙연 밑으로 가는 거야, 이낙연이 이준석 밑으로 가는 거야. 맨날 이제 이 얘기를 했는데. 이준석 밑으로 이낙연이 오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으로 이제 합당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는 내 지지층 설득할 수 있어. 합당해도 괜찮다고 할 수 있어. 라는 느낌으로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예. 합당을 했더니, 근데 정작 이준석 대표의 지지층들은 이게 뭐야? 우리 류호정하고도 같이 하는 거야?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난 거잖아요. 빠져나가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 상태로 가면 안 돼. 라고 해가지고 지금, 그러면 요걸 수습하기 위해서 이낙연 대표가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그 합의 안에서 예. 거의 이쪽이 유일하게 갖고 갔던 총선 지휘권을 그것마저도 뺏어버린 거 아니야. 그리고 이 총선 지휘권 안에는
개혁신당 입장에서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지는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만 공천권도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공천권과 관련돼서 이준석 대표가 하고 싶은 거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모셔오는 것이다. 그래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한테 공천관리위원장까지 맡기면 자기 지지층한테 할 말이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수습할 수 있다. 이 그림 아니냐라는 식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주변에서. 예. 그래서 어제 그 최고위 끝나고 오전까지는 이게 뭐 수습이 되는 거야? 그래서 뭐 내일 뭐 그래도 내일이라고 하는 거 오늘이죠. 오늘 그래도 뭔가 그래도 수습책이 나오지 않겠어? 라고 하는 기류가 좀 있었는데 오후 되고 김종민 의원이 격앙된 상태로 다시 한번 이 기회설 얘기하고 막 이러면서 아 이게 완전히 좀 깨지겠구나라는 것까지 되면서 오늘 신문 보도가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이 사실을 보도를 합니다. 이낙연 대표 측은 여의도 모처에서 별도 대책회의를 열었는데 이준석과 성급히 통합한 데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독자 행보를 걸어야 된다는 의견이 오갔다고 한다. 반윤석열, 반이재명 노선을 걷되 옛 민주당, 정의당 정체성에 맞는 야권 신당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 얘기를 했다는 거고 예. 동아일보가 이낙연 공동대표는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 열고 무리한 통합 추진에 대해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힐 방침이다라고 보도를 했어요. 그리고 또 이 여러 가지 배경에 대해서 조선일보의 경우에 이준석 대표 측은 이낙연 대표 측이 이탈하더라도 반여성주의 등 당 정체성과 2030 남성 등의 기존 지지층을 지키는 것이 선거에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어제 그런 분위기가 이낙연 예. 이 대표 쪽에서 막 나오니까 이준석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응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 그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기자들하고의 티타임이나 이런 데서 이거는 이제 이낙연 대표 측 주장입니다만 티타임이나 이런 데서 뭐 김종민 의원이랑 해가지고 빠지면 그 자리는 다른 사람들로 채우면 된다. 가령 이제 이원욱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로 채우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현역 의원이 예를 들면은 그동안 김종민 의원까지 해가지고 현역 의원 6명을 채워가지고 정당보조금을 받은 거잖아요. 예. 국고보조금을 예. 받았는데 한 명이 다시 빠지면은 아까 김성환 평론가 위원장님이 기가 막히게 그 비유한 것처럼 곶감을 먹고 씨만 뱉어내는 거냐, 곶감은 다 먹은 거냐 이게 논란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국고보조금은 반납할게요.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낙연 대표 쪽에서 볼 때는 예. 아 나가려면 나가라는 얘기다 이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맥락을 볼 때 아 서로 그러면 갈라서겠다는 거야 이런 분위기인데 다만 오늘 연합뉴스의 보도를 보면은 그래도 뭐 최후 통첩 같은 걸 할 가능성도 있다. 이낙연 대표 쪽에서 뭔가 안을 던지면서 이런 거 하면은 그래도 우리가 남을 수 있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정말 이준석 대표 쪽이 이낙연 대표 쪽을 곶감 씨 정도로 생각하면은 예, 씨도 안 먹히겠죠? 그러면 뭐 어떻게 될 것이냐? 네, 그것은 아니, 10시 이후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커밍순입니다. 아니 먹긴 예. 먹었는데 양정숙 의원까지 들어가지고 6억 원을 만들었잖아요. 네. 근데 하루 뛰쳐나가는 전에. 의원은 김종민 의원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 왜냐하면 최고위원회에 양양자 의원, 금태섭 전 의원, 조홍천 의원까지 다 들어가 있었는데 전부 다 이준석 대표 편들었어요. 김종민 의원하고 이낙연 대표만 둘만 반대하고 뛰쳐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 원래 4개 세력이 합쳐진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합쳐지면서 민주당의 탈당파 잔류파들이 있었는데 그 잔류파까지 다 먹으면서 양양자, 그다음에 금태섭, 류호정 이렇게 해서 다 먹은 거잖아요. 먹었는데 지금 민주당 탈당파들조차도 다른 말 없이 다 이준석 대표 쪽으로 가고 김종민 의원 하나만 달랑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낙연, 김종민만 톡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되게 상황이 웃기는 건 뭐냐면은 처음에 합당할 때는 이준석 대표를 어떻게 끌어안치느냐가 이낙연 대표하고 민주당 탈당파들의 최대 숙제였어요. 설 직전에 회의하고 막 이러면서 막 이준석 막 싫고 막 너무 막 화가 나지만 어쨌든 같이 가려고 막 해서 이준석 대표가 난 당명 못 바꿔요. 뭐 이렇게 하니까 받아줄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준석 대표 생각하기에는 내가 그래도 당의 근간은 갖고 있고 우리가 흡수통합하는 거야. 이 명분을 지고 가려고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상황이 완전 정반대가 돼버렸어. 그때는 이낙연 대표가 막 이준석 대표 막 끌어안으려고 막 싫다고 하는 거 억지로 다 앉혀놓고 설 인사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합당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나갈 테면 나가봐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배를 이렇게 두드리면서. 나 이분 모시고. 내가 먹을 거 다 먹었어요 이미. 그래가지고 제가 마지막으로 신문 보도의 한 대목을 소개시켜드리면 예. 이들이 새로운 미래 이낙연 대표 측이죠.
통합 당시에 법적 대표직을 비롯 당명, 당색, 원내대표, 사무총장, 수석대변인 등 주요 당직을 모두 이준석 대표에게 내준 것과 관련 우리가 이준석에게 당했다고 한탄했다고 한다. 이 대목이 있고 그다음에 경향신문의 경우에는 새로운 미래도 진퇴양난의 기로에 서 있다. 개혁신당에 잔류하자니 이준석 공동대표 측 세력에 끌려가는 모양새라 실리가 없고 이탈하면 세력이 급속히 약화한다. 이런 대목이 있어서 이게 쉽지 않은데 이 이탈에도 그러니까 오늘 10시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통합이 무효입니다를 선언해도 쉽지 않은데 다만 기대하는 게 뭐냐면 그래도 기대하는 게 뭐냐면 마지막 기대가 뭐냐면 민주당에서 공천 파동 이런 게 났을 때 예. 이쪽으로 좀 끌어당길 수 있지 않을까? 대표적으로 제가 살고 있는 영등포에 예. 김영주 의원 이런 분들이 탈당 선언했는데 혹시 이쪽으로 오지 않으실래요? 김종민 의원이 전화를 했다는데 예. 안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아, 기가 막히네요. 예. 이낙연 대표는 정치를 뭘로 하셨나 몰라. 아니 이런 사단이 벌어지는 거 우리가 다 얘기했잖아요. 같이 만날 수 없는 관계라고. 이준석 대표하고 어떻게 지향점을 맞추냐고. 못 맞춘다고. 이준석 대표는 자기 기치를 들고 갈 수 있지만 이낙연 대표는 그게 안 된다고. 근데 같이 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굳이 끌어다가 갖다 놨어. 갖다 놓고 난 다음에 자기가 지금 탁 하고 뱉어진 거 아니에요? 여기서 또 지금 민주당 탈당파들 모아가지고 또 우리 세력 만들어가지고 또 해보겠다고? 전 처음부터 창당이 무리였다고 봅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그러니까 이낙연 그게 전 애초부터 대표가 그 길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갈 곳이 없다, 물러날 곳이 없다라는 관측들도 그래서 있어요. 자, 민주당 하위 20% 반발 탈당, 김영주 의원 탈당으로 한번 가보죠. 그러니까요. 이낙연 예. 대표가 기다리고 계시는 상황인 것 예, 같기도 한데. 한국일보 일면이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심각한 건 뭐 민주당도 굉장히 심각한 거죠. 예, 개혁신당만 점점 심각한 게 심각해지고 아니고요. 있어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 하위 20% 통보가 시작됐다고 하잖아요. 하위 10% 통보를 받은 김용주 김용주 의원이 저는 친명도 반명도 아니지만 그런 저를 반명으로 낙인 찍었고 이번 공천에서 떨어뜨리기 위한 명분으로 평가 점수가 만들어졌다고 자기는 판단한다. 통보받고 난 다음에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당으로 전락했다면서 탈당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 이게 뭐냐면은 공천 심사에 반발해서 현역 의원이 탈당한 건 여야 통틀어서 처음이에요. 예, 맞아요. 첫 앞으로 더 탈당이죠. 추가로 나올 수 있을지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음. 선출직 평가 하위 20%는 득표의 20%, 하위 10%는 30% 감산당하거든요. 근데 감산당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뭐 중진급 의원이니까 단순히 예. 그거라기보다는 자기는 모멸감을 느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이것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분당 수준의 탈당 행렬이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비공개 지도부 회의 존재를 알린 동아일보 있잖아요. 예, 예. 동아일보는 오늘 밀실 공천에 의원 단톡방이 들끓고 있다. 이런 소식을 비중 있게 전하고 있는데요. 지금 동아일보 사면이죠. 네. 민주당 의원 165명이 참여하고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이 대표의 밀실 사천을 비판하며 이선 퇴진을 요구하는 항의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런 글들은 없었죠. 네. 이게 굉장히 심각한 징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데 동작이 이수진 의원 거기에 추미애 전 장관 여론조사 돌렸다고 하는 얘기 맞아요. 나왔었잖아요. 추미애 전 장관 선호도를 묻는 여론조사가 진행된 걸 문제 삼으면서 뒤에서 몇 분이 사적으로 공천 논의를 한 거라면 동작을 해서 나경원 씨가 당선되는 것에 막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렇게 썼고요. 그리고 사선 김상희 의원도 최근 공천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들을 이해하기 힘들다. 이러면서 힘을 실는 그런 목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근데 김 의원 지역구 경기 부천병에는 이재명 대표 특별 보좌역인 김건태 변호사가 출마를 선언했다고 하고요. 예. 또 최근에 이 지역에서도 여론조사가 이렇게 돌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점이 또 오히려 더 흥미로웠는데 이명박 공관위원장이 비선 라인 존재를 인정하고 사과했다고 하는 보도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한 중진 의원에게 전날 직접 전화를 걸어서 지금 컷오프가 비선 회의에, 그러니까 비공개 회의에서 논의가 됐다고 하는 명단이 나왔었잖아요. 동아일보 보도를 통해서. 임 위원장이 그 사람한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사과를 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단 시스템 공천이 무력화된 것 아니냐는 이 의원의 항의에 대해서 해명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비공개 회의체에서 공천 관련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라는 해석이 나온다고 동아일보는 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명박 위원장이 하위 20% 평가를 받은 현역 의원들에게 직접 전화로 지금 통보하고 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명단이 실제로 지금 찌라시로도 돌고 저도 좀 받은 것도 있는데요. 예, 그건 예. 뭐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는데 이러면은 앞으로 탈당 의원들이 더 많아질 수 있지 않겠느냐. 뭐 동아일보뿐만 아니라 한겨레 신문을 비롯해서 다수의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탈당으로 끝나면 이제 뭐 그냥 탈당했나 보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정치라는 게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예. 한겨레 기사의 대목을 소개를 하자면 말씀하신 대로 분당 수준의 탈당 행렬이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런 얘기들이 내부에 있다. 대규모라는 거네요. 전하는데 특히 수도권 비주류 의원들이 공천 결과에 반발해 출마하면 국민의힘과 경합하는 지역의 판세를 흔들 수 있다. 당내에서는 집값이 상승하고 보수화 경향이 있는 서울 강동, 광진, 성동 등에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온다. 이런 얘기가 당장 나오는 거고 그리고 김영주 의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분은 왜 이렇게 관심들을 많이 갖는지 중앙일보의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이날 민주당을 탈당한 4선 김영주 국회 부의장 등 일부 야당 현역 의원에 대한 영입전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야. 왜냐하면 어제 기자들이 예. 김영주 의원한테 물어봤어요. 권성동 네. 의원하고 만났나요? 이거 자꾸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는 영입 또 소문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또. 소스가 있네요. 근데 그게 될 거냐는 별개의 문제죠. 되는 예. 거냐는 별개의 문제지만 예. 이게 뭘 의미하느냐. 수도권이라든지 이런 격전지에서는 이런 상황들이 얼마든지 민주당의 득표력이나 이런 것들을 흔들 수 있다라는 얘기를 생각을 다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누구든지. 그렇다고 하면은 수도권이라는 데가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다 유리한 데냐? 그렇지 않잖아요. 막 5% 내지는 10% 요 안쪽으로 사실은 지역구에서 갈리는 데가 많은데 그렇죠. 예. 이런 게 공천 때문에 여러모로 지지층이 갈리거나 균열이 일어난 상황에서는 그것 때문에 5% 차이가 뒤집힐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사실 큰 어떤 이 승패가 갈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그래서 계속 나오는 건데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이 문제가. 근데 지금 방금 전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여론조사, 이 유령 여론조사라고 불리는 여론조사 도대체 어디서 돌린 거냐? 당에서도 안 돌렸다고 하는데, 근데 어디서 돌렸는지까지는 찾았어요. 그러니까 중앙일보가 이 내용을 보도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한국 인텔리 서치라고 하는 곳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현재 여심이 등록업체인 리서치 DNA의 옛 사명이라고 하는데요. 예. 리서치 DNA는 이달 초에 민주당 총선 경선 ARS 투표 시행업체로 추가로 선정이 됐다고 해요. 민주당 당직자 말에 따르면 중앙당 선관위에서 PT 발표를 거쳐 3개 업체를 선정했는데 뒤늦게 이 업체가 추가가 돼서 지금 4곳이 됐다고 합니다. 그럼 민주당 업체는 맞네요. 맞는 거네요. 민주당 업체는 네. 맞아요. 네네. 그 업체 대표의 말을 보면 그러니까 리서치 DNA는 법인이고 한국 인텔리 서치는 개인 회사로 두 곳 모두 한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여론조사 업체로 등록돼 있고 그 법인 아래 자기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여론조사 회사에서 이번에 여론조사를 돌린 건 맞는 것 같다. 근데 그 대표는 나는 아니다. 이렇게 지금 부인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예. 만약에 이 업체가 맞다면 그런 논리적으로 관계가 연결이 되고요. 근데 이 업체 대표가 문제가 중앙일보가 보도한 게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선 도전을 앞둔 2013년 성남시 시민 만족도 조사 용역을 받아 수행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하고 연결고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네요. 이 업체 대표는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인 7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특정 후보들에게 건넨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고 합니다. 처벌까지 받았고. 네. 예. 근데 민주당은 결국 민주당 차원에 돌린 건 아니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업체는 그러면 뭐 하기 위해서 이 여론조사를 돌렸느냐 이런 의문이 또 남게 되는 거죠. 중앙일보 8면의 이 조각조각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누굴 가리키고 있는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네. 공천 물갈이를 하려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고 대다수의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명분을 가지고 물갈이가 진행돼야 그게 효과적인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나온 보도는 다 뭐냐면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 공천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뭐가 친문 대 친명이냐부터 시작해서 그럼 친명 공천을 하려는 거냐 이 맥락에서 그렇죠. 계속 의심을 갖고 우리가 보도를 하는 과정을 본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나온 게 앞서도 말씀하셨듯이 비선 논의가 있는 거 아니냐, 심야 회의를 한 거 아니냐, 비선 회의체가 2개씩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나서 얘기 나오는 게 이른바 이런 유령 여론조사를 통해서 비명 지역구를 이제 타겟팅해가지고 거기서 뭔가 대안을 당 공식 여론조사가 아니라 비공식 여론조사를 통해서 대안적인 뭔가를 하기 위한 즉 친명 후보를 배려하기 위한 여론조사 그런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여론조사 돌린 거 아니냐. 그런데 그 업체가 지금 이재명 대표의 과거에 성남시에서 뭔가 용역을 받아서
이 뭔가를 수행했던 성남시 시민 만족도 조사를 용역을 받아 수행했던 이력도 갖고 있는 그러한 여론조사 아니냐 이걸 보도한 거거든요. 결국 이재명 해결자가 나왔네요. 쭉 연결시키면 이재명 대표의 비선 그룹이 친명 공천을 하기 위해서 비밀리에 돌린 여론조사가 있는 거고 그 여론조사의 근거를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소위 말하는 이 불출마 종용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전화를 통해서 또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공천에 반영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여서 이게 악성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예. 어찌됐든 친명 공천이라고 하는 이재명 사당화라고 하는 인식을 더 공고하게 만들거나 당내 갈등을 더 갈라치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사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더 커지게 되면 민주당 당내 분란은 더 커질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근데 국민의힘 공천 얘기를 우리가 오늘 해야 되는데 예. 오히려 뭐 국민의힘 거기는- 공천이 공정해 보일 지경이네요. 이렇게 되니까. 거기는 이제 막 끼워넣으면서 마지막에 지금 고차방 정시 남아있다고 정용환 공관위원장이 말했다 그랬잖아요. 예. 고차가 아니라 이제 대놓고 막 끼워넣고 있어 지금. 근데 그게 속사정을- 잘 속사정을 드러나지 보면 않아. 속사정을 보면 친윤 공천 열심히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지금 예. 하고 있는데 속사정은 민주당이나 내일 보시는 시간이 분들에게 모자라 지금. 어, 개혁신당이나 민주당이 좋아요, 이 지경이 구독. 되니까 알림 설정 들어오질 않아 해주세요. 눈에. 네. 오늘도 2분 초과했습니다만 내용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스콕스 김성환 평론가 그리고 김민아 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소형 쌍화골드 쌍화차가 그리운 계절입니다. 이럴 때는 김소형 쌍화골드 한 박스 사면은 또 한 박스 준다는 거야. 야, 이런 엄청난 폭탄 이벤트. 그렇죠. 네, 따뜻한 쌍화차 드시고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지인에게 묻지 마식으로 가입하신 건 아닌가요?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건강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매주 화요일은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정치권에서 쏟아지는 이슈에 대한 민심과 여론 추이를 훑어보는 시간이죠. 정치분석 심층토론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김환 한겨레 기자와 함께하죠.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동반 하락했다. 뭐 1.1% 포인트 차로 접전 양상이다. 자, 총선 전국에서 정당 지지율 추이가 좀 중요할 텐데요. 민주당이 하락세죠. 네, 민주당이 지금 40%대 이제 초반에서 이른바 박스권 갇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리얼미터 조사에서 양당이 빠진 거는 이번 주부터 개혁신당이 포함돼서 또 그런 효과도 있었습니다. 네. 네, 한국갤럽은 이제 그 전주에 반영을 했고 이제 리얼미터는 지난주부터 개혁신당을 넣다 보니까 기타 정당에서 한 몇 프로 빠지고 또 양당에서 몇 프로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이제 민주당 횡보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국민의힘도 이제 비슷한 수준으로 횡보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여하튼 민주당이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이제 1% 포인트 격차니까 뭐 오차 범위 내에서 거의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고 또 오늘 미디어 토마토가 이제 보도한 게 조금 전에 보도가 됐는데 네. 49주 만에 국민의힘이 앞서는 걸로. 그러니까 미디어 토마토도 이제 자동응답 방식이고 원래 늘 민주당이 앞서 있었는데 네. 저희 리얼미터도 작년 3월 이후에는 민주당이 계속 앞서 있거든요. 예. 아직까지 뒤집혀진 적은 없는데 미디어 토마토가 이제 그렇다고 뉴스 토마토에서 방금 1년 만에 지금 앞섰다는 거죠. 49주 만이죠. 거의 거의 1년 1년 만이죠. 예. 뭐 대통령 지지도도 리얼미터 기준하면 이제 40%대 근접한. 근데 이제 미디어 토마토는 40% 넘은 수치가 이제 오늘 발표가 됐고 그게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겁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은 이제 경선 한참 막바지에 이르고 있고 각 후보들이 뭐 지역구별로 적게는 뭐 2명, 3명 움직이지만 많게는 뭐 대여섯 명 움직이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 동료 전화를 굉장히 문자를
많이 하게 되니까 대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보다는 이제 그 경향성이 많이 나타났던 최근에 한 2, 3주 결집돼 있다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중도층은 오히려 이제 저감여층이나 응답률이 떨어집니다. 워낙 많이 전화가 많이 오니까. 근데 이제 대기하고 있던 당원들은 적극적으로 응답을 하는 거죠. 뭐 문자 메시지 받게 되잖아요. 0이나 뭐 0 몇으로 이제 전화가 오면은 무조건 받아달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이제 해보니까 기사량 자체가 국민의 힘이 좀 긍정적인 보도량이 많고요. 민주당은 좀 부정적인 보도가 많고, 그러니까 언론 환경이 좀 최근 예. 한 2, 3년 전에 많이 바뀌었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고, 예. 커뮤니티에서도 여러 댓글들을 보면 민주당이 조금 부정적인 기사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공천 잡음이 그만큼 조금 더 심하다는 것이죠. 예. 김원희 그런- 기자님 보실 네. 때도 그러면 민주당의 하락세가 뚜렷한 걸로 일단 보이시는지와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여론조사라는 게 이제 현상의 반영인데 지금 이제 이택수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있었던 여러 가지 현상이나 사건들을 보면 민주당에게 유리한 게 사실 없죠. 그러니까 공천 국면에서도 뭐 앞서도 얘기 나누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어쨌든 국민의힘은 초반에 쉬운 문제를 풀어가면서 뭔가 공천이 별 잡음 없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그다음에 보이죠. 예. 민주당은 여러 가지 이제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지금 난제들을 풀지 못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러니까 결국엔 여론 정치라는 게 선거라는 결과도 있지만 과정에 대한 평가가 여론조사 수치나 뭐 지지율로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들에서 지금 민주당에게 유리한 게 없다라는 거고 과거 선거랑 좀 비교를 해보면 결국에 민주당이 선거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점하는 건 인재 영입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영입해 와서 그 효과 네. 이런 건데 지금 이제 거꾸로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12월 말에 들어온 이후에 그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데 반해서 민주당에서 최근에 영입한 인재들 뭐 이렇게 기억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눈에 띄는 분이 네, 없죠. 없고 이제 예. 그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전략적인 측면의 문제인데 민주당이 과거에 이제 말하자면 늘 이제 선거 때 화제가 됐던 게 뭐 낙동강 벨트를 사수하겠다 뭐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불리한 지역에 적극적으로 이제 자원을 투입해서 우리가 선거를 이겨보겠다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반대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히려 국민의힘이 중진들을 재배치하면서 경남 PK 지역에서 뭔가 이렇게 바람이 이는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 한 1, 2주 동안 말씀하신 것처럼 예.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제 여론의 결집 이런 게 있을 수밖에 없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별로 이렇게 말하자면 평가받을 과정이 없었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이 여의도 입성한 후에 이재명 대표가 강조했던 게 여당 심판론, 정부 심판론이잖아요. 이게 휘청인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 건가요? 현재로서는 많이 흐트러졌다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선거에서 뭐 흔히들 제가 선거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저희가 이제 평가 기사를 쓰거나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구도 인물 이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구도가 이제 말하자면 정권 심판론이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에서 민주당이 여러 가지 이제 말하자면 실력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구도 우위가 있다라는 게 지금까지 평가였는데 최근 한 1, 2주간 여론조사를 놓고 보면 야, 이 구도 우위가 있는 건 맞는데 민주당이 너무 못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제 말하자면 수치들이 나오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 그럼 두 번째 이슈로 가서 인물 면에서 놓고 봤을 때도 앞서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주당이 이렇게 별로 우위에 있어 보이지 않는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을 민주당 선거 50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조속하게 타개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지금 경고가 들어온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민주당 상황을 보면은 집토끼도 다 안 보인다 이렇게들 네.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뭐 일부 전현직 의원한테 전화를 걸어서 뭐 불출마 종용 뭐 이렇게 한다라고 보도가 되면서 사천 논란이 지금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경제신문이 14일부터 이틀 동안 입소스와 함께 조사해서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내일이 총선이라면 어느 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냐라는 부분에서 뭐 이게 민주당이 굉장히 불리하게 나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특히 전화 면접 조사는 진작에 국민의힘이 높아지기 시작을 했고요. 예.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특히 경선을 전화 면접으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전화 면접 조사가 오면 꼭 받아달라는 동료 문자들이 많이 갔기 때문에 그리고 전화 면접 조사에서 특히 샤이 야권 표심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좀 감춰지는 왜냐하면 지금 입틀막 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올 정도로 좀 공포감을 갖고 있는 유권자들이 사실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저희가 여론조사를 제가 지금 수십 년 해오고 있는데 지금처럼 샤이 야권 표심이 많이 있는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화 면접 조사나 ARS 조사나 문항 배치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는데 문항 배치가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격차가 많이 난다. 선거가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격차들이 있는 거는 특히 민주당 지지율하고
무당층이 좀 격차가 많이 나타나는 거는 이거는 뭔가 샤이 표심이 분명히 있다는 거고요. 예. 또 이제 전화 면접 조사에서 특히나 이런 민주당 열세 여론조사 결과들이 많이 발표가 됐었는데 특히 이번에 말씀하신 한국경제신문, 입소스 그리고 뒤이어서 CBS, KSY 조사조차도 국민의힘이 매우 높게 나타나서 뭐 국민의힘은 40% 초반 그리고 민주당은 30% 후반 이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리얼미터는 이제 거의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었고 예. 다만 여론사 꽃 이제 김어준 공장장이 하는 그곳에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진보층이 많이 잡혀서 특히 ARS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많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여하튼 추세는 지금 격차가 줄어들거나 역전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언급하고 싶은 것이 이번 총선의 성격 여당 심판이냐 아니면 뭐 야당 심판이냐 이런 프레임 물어보잖아요. 예. 이거는 어느 정도 동일하게 전화 면접이나 ARS가 나타났었는데 즉 여당 심판이 높고 야당 지지를 많이 하겠다라는 게 대략 뭐 35대 한 50 정도 높았었어요. 대통령 긍부정 평가랑 비슷하게. 맞아요. 근데 그 부분조차도 지금 팽팽한 수준으로 바뀌고 있다. 이런 점이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위기의식을 갖고 지금 선거가 그래도 아직 좀 남아있으니까 전열을 재정비하고 지금 프레임 자체를 원래는 윤석열 대 뭐 이재명 뭐 이런 프레임이었는데 지금 한동훈 대 이재명 뭐 이런 프레임을 예. 가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정작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공세 포인트를 잘 못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이제 조국 전 장관이 하다 보니까 예. 조국 신당의 지지율이 좀 높게 나오기도 하고 예. 이런 현상들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입소스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된 것 네. 아까 잠깐 봤습니다마는 이게 주목할 만한 게 서울 지역 유권자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내일이 총선이라면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서울 지역 유권자입니다. 43%가 국민의힘을 선택했다.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네. 자, 이 서울 지역이나 뭐 서울 경기 지역은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인데 네. 무려 43%가 국민의힘 지지하겠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네. 이게 지난 강서구 보궐선거 때 전화 면접 조사가 딱 이런 수준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응답 방식은 대체로 리얼미터도 그때 10월 이제 둘째 주 보궐선거가 이제 열리는 그 주간에 보면은 대략 민주당이 한 17%포인트 앞서 있었고 네. 그 지역을 직접 조사했던 여론에서 꽃도 마찬가지였었고 그런데 전화 면접 조사에서는 다 서울에서 국민의힘이 한 10%포인트 이상 이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청래 최고위원은 어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렇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지금 맞아요. 조사 자체가 좀 잘못됐다. 정청래 최고위원이 이제 뭐 최고위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때도 국민의힘이 앞선다는 여론조사를 대서특필한 언론이 많았지만 결과는 언론과 민심이 180도 달랐다. 근데 이게 그러면 어느 진단이 맞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다만 여론조사랑? 죄송합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 신문이 보도를 하기도 했는데 국민의힘 상당히 고무적인 반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수도권에서 16석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한 32석 갈 수 있다가 2배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오. 어제 그리고 제가 이제 민주당 고민정 의원도 만났는데 고민정 의원도 솔직히 현실적으로 비례 빼고 130석 정도를 봐야 되는 거 아니냐. 130석이요? 네, 얘기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말씀하신 대로 뭐 물밑에 감춰져 있는 이른바 샤이 표심들이 있고 워낙에 지난 2년 동안 정권 심판,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의 무능, 실정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국민적 평가, 최근에 있었던 뭐 입을 틀어막는 사진이라든지 이런 걸로 단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이 정권의 성격,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심리들이 기본적으로 존재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흐름만 놓고 보면 이게 이제 말하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던졌던 뭐 말하자면 뭐 운동권 심판론,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 지지층들에게는 소구력을 가졌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투표를 해야겠다. 대부분의 이제 기자들이라든지 정치 고관여층은 매일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판단하는데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이제 지금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누구 찍어야 되나 이렇게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힘은 뭔가 돌아가고 있는 것 같고 요 민주당은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 뭐 이런 상황들로 비춰지는 게 지금 요 숫자들을 설명할 수 있는 단초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 이런 가운데 어제 채널A 단독으로 보도가 된 게 민주당이 추미애, 전현희, 이현주 전 의원을 서울 지역에 전략 공천한다. 그러니까 단수로 배치한다는 거죠. 그래서 추미애 전 장관은 현역 이수진 의원이 있는 동작 의뢰, 전현희 전 위원장은 현역 진선미 의원이 있는 삼선했죠. 강동 갑에, 이현주 전 의원은 서울 용산을 거론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당장 나오는 얘기가 이게 뭐 기준이 뭐냐라는 네. 얘기 나오고 또 현역 의원들 반발이 또 우려가 된다 이런 얘기 나와요? 현역 의원들은 당연히 반발하죠.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인이 당연히 경쟁력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미 여러 개 여론조사라든지
결과값들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말하자면 갑자기 이렇게 된다. 뭐 이런 부분인데 이게 지금 언론의 보도 의도는 뭐냐, 어떤 맥락이랑 엮이느냐 생각해 보면 어제 그제 많이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뭐 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직접 전화를 한다. 그 다음에 뭐 출처를 알 수 없는 여론조사가 돈다. 결과가 현역 의원들을 제외한,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을 추진하는 게 이른바 이제 비선 논의체인 거 아니냐, 이런 거와 더불어서 갑자기 연고도 없는, 그리고 이제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는 이름들이 특정 지역구에 전략공천 된다라는 얘기가 돌면 사실 굉장히 이제 어지러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민주당이 당장 오늘부터 어제 뭐 김영주 국회부의장 탈당도 했지만 하 20%의 명단도 이제 알려질 거고 뭐 이런 등등등의 어려운 문제들이 남아 있는데 이렇게 이런 상황이 지금 연출되는 것 자체가 민주당 공천 상황의 어떤 혼란, 그다음에 혼탁함을 좀 보여주는 것 같고, 이거 자체를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 근데 윤 대통령 지지율은 지금 3주 연속 상승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39.5%로 40%에 근접을 했는데요. 뭐 그동안에 이제 많은 조사기관들이 30% 중반 박스권에 갇혀 있었는데 말씀드린 이제 일부 전화 면접 조사 결과들이 40%를 넘는 이런 결과들이 나왔고, 또 CBS KSY 조사도 리얼미터 발표 전에 또 40% 중반, 한 4% 정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밴드웨건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뭐 두세 군데, 한 군데만 그러면 모르겠는데요. 두세 군데가 그렇게 연속으로 발표가 되면은 여론조사가 여론조사에 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이게 이제 그 하이니의 법칙이 있잖아요. 어떤 사건이 터지기 전에는 여러 가지 조짐들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 이제 밴드웨건 효과도 있지만 이 하이니의 법칙에 따라서 민주당은 지금 위기의식 가질 수밖에 없는 여러 조짐들이 있다.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겠지만 민주당 자체,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본인에게 여러 가지 관련된 부정적인 보도들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이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공천 과정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컷오프 되는 분들한테 좀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직접 전화를 했을 수도 있겠지만 받는 입장에서는 아무튼 탈락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쾌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 대해서 공개를 하라고 요청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아무튼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그렇고 이 해당 지역에 있는 현역 의원들의 반발이 계속 크게 보도가 되다 보니 반면에 국민의힘은 현역 의원 수 자체가 작고요. 지금까지는 조용하게 그냥 넘어가는 부분들이 많았죠. 왜냐하면 여당 대표라든지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고 캐비넷에 뭐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공포심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박근혜 대통령하고 김무성 대표가 2016년에 싸웠던 거랑 차원이 다르죠. 당 대표하고 그러니까 비대위원장과 이제 대통령의 케미가 비교적 잘 맞는 편이고 이분들은 권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민주당하고는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절박하게 민주당은 지금 국회 내에서는 사실 여당이잖아요. 180석 정도 되는 지금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반면에 분위기는 굉장히 절박합니다. 어떻게든 자기네들은 120-30석을 넘어서 150석까지 가겠다는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얼르고 달래서 지금 부정적인 보도가 덜 나오게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지금 그냥 다 오픈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차원에서 좀 당 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지금 시급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이 대통령이 상승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이 뭔가 공천이 착착 진행되는 것 같은 느낌까지 들어요. 상승세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가 있고 한 가지가 없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보수층들이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할 준비가 되어 있는 시기에 대통령이 대통령다운 일을 하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의대 정원 이런 게 그런 문제죠. 그러니까 과정이 투박하고도 뭐 사회적인 뭐 논의 과정이 없고 이런 여러 가지 디테일들의 약점이 있지만, 그건 이제 비난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고 나는 이걸 한다. 내 대통령이고 나라를 위해서 이걸 챙기고 있다. 이런 이미지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가 효과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김건희 여사가 잘 안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꽤 오랜 기간 동안.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 어쨌든 최대 약점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리스크 문제인데, 사실 이 부분이 최근 한 달여 이상 거의 부각이 되지 않고 지난번에 이제 한동훈 위원장과의 어떤 그걸로 정리가 되면서 사실 이제 그 두 가지가 좀 반영되어 있는 것 같고. 근데 최근에 활동 재개했잖아요, 김건희 여사.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국힘의 리스크인가요? 적극적으로 활동을 재개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최근에 뭐 넷플릭스 대표랑 이정재 배우랑 이제 오찬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여사가 관심 있는 것만 뭐가 있구나, 특정 분야가 뭐 이런 인상을 충분히 줄 수 있거든요. 활동 안 하다 갑자기 이 부분에 등장을 하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잡히지 않는 표심, 저변의 구도에는 분명히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어떤 무능, 윤석열 정부 뭘 하는지 모르겠다. 뭐 그다음에 특정 부분에 대한 어떤 강한 실망 이런 것들이 깔려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이 최대한 자극하지 않으면서 조심조심 이제 가고 있고 공천도 쉬운 문제 풀고 있는데 사실 국민의힘 공천도 이번 주부터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것 때문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윤심 공천이 한심 공천이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엔 그 어려운 지역은 다 경선을 붙여놨는데 이 경선 결과에 대해서 얼마나 수용을 하고 납득을 하고 경선이 얼마나 공정하게 치러질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서 그리고 일방적인 결과가 나와버린다면 야 다 공정하게 경선한 거라고 했는데 실제 까보니까 다 말하자면 윤심 공천 윤에 가까운 사람들이 됐다 이런 경우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추이도 좀 지켜볼 필요는 있고 근데 이제 그런 외부적인 요인을 탓하지 말고 민주당이 먼저 이제 실력을 보여주어야 뭔가 정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반전시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제 탈당이 이어질 수 있다. 어느 당이든 간에 이렇게 가는데 개혁신당 부분을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의 관심사였던 게 이제 개혁신당이 어느 정도의 지지율을 받을 것이냐 이제 여론조사에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리얼미터 조사를 아까 보니까 네. 6.3%예요. 근데 이준석 뭐 신당 만들 때, 이낙연 신당 만들 때 뭐 이렇게 해서 예상 여론조사 했던 거에 비해서 합치기 전하고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힘을 제일 못 받는 높았을 겁니까? 때가 예. 이준석 신당이 이준석이라는 이름 넣었을 때 이준석 신당이 이제 뭐 11% 많게는 14% 이렇게 맞아요. 나왔던 것 같고 이낙연 신당은 뭐 7% 안팎 나왔어. 합치면은 사실 뭐 20% 나와야 되는데 과거에도 보면은 A하고 B당이 합쳤을 때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이 2가 안 되고 1 더하기 1이거나 뭐 많게는 1.2 정도 그리고 적게는 오히려 0.78로 떨어지는 그런 경향성을 과거에 많이 봤는데 전형적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좀 급조한 다음에 의원 5명 그리고 이제 국고보조금 받는 이런 시나리오를 생각했던 것 아니냐. 그래서 이제 오늘 10시에 잠시 후에 이제 김종민 의원하고 예. 이낙연 대표 측에서 아마 기자회견 하는 것 같은데 당이 깨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그렇게 보세요? 합당 절차가 다 마무리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4개 주체 중인가 5개 주체 중에 한 파트가 빠져나가는 거니까 뭐 제가 볼 때는 지금 오히려 이낙연 대표 측이 빠져나가면 지지율이 오히려 오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잡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6% 갤럽 조사는 4%까지 빠졌는데 더군다나 이제 조국 신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이 신당을 만든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예. 여론사 꽃에서 이미 이제 한번 조사를 했고 당명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조국 전 장관 이름을 붙인 조국 신당이라는 이름을 쓸 거기 때문에 사람 이름이 들어가면 지지율이 기본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 신당은 일단 타이밍적으로 지지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지금 타이밍이고 예. 그러면 개혁신당은 당분간의 위기 상황에 이제 봉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은 좀 얘기 나온 김에 이제 가칭 조국 신당 부분 한번 좀 볼게요. 여론조사 꽃에서 이번에 네. 아마 처음 나온 것 같은데 네. 다른 곳하고 다르게 조국 신당에 대해서 비례정당 지지도 뭐 어떠냐 이렇게 조사를 했단 말입니다. 지금 조사 결과를 보면은 조국 신당에 대해서 얼마나 지지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10% 그리고 13.6%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각각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이게 이제 보라색이 조국 신당이죠? 네. 10.0, 13.6 이렇게 표시된 부분인데요. 예. 우리나라 국민들이 양당 체제에 대한 한계를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제3당 또 대한정당을 늘 총선 때 혹은 지방선거가 되면은 기대해왔고 찾아왔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당이 상당 부분 득표를 해서 20, 30석 이제 의석을 가져간 때도 있었는데 그랬죠. 예. 예. 지금 개혁신당하고 조국신당을 합치면 지금 뭐 2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20% 정도 혹은 25% 정도의 중도층이 분명히 있고 예. 여기에서 지금 개혁신당이 좀 빠지다 보니까 조국신당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민주당 지지율이 최근 들어서 좀 빠진 측면이 있는데 거기에서 조국신당 쪽으로 좀 가지 않았냐. 왜냐하면 아까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대립각을 세워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관련되는 긍정적인 연관 검색어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 했을 때도 당 대표로서의 평가하면은 이재명 대표의 긍정평가는 30%대 후반 40 정도 나오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아직 좀 더 많이 나온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의 심판 정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차기 주자로서의 기대 정서로 바뀌다 보니까 이분에 대한 공격 포인트를 잘 못 잡고 있고 예. 마치 민주당은 지금 아시안컵 축구 대표팀을 보는 것 같아요. 손흥민하고 이강인하고 막 이제 다퉜던 것처럼
당 내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하고 이제 여러 비주류 의원들하고 네, 서로 멱살 잡고 다투는 뭐 게 뭐 손가락 다치고 이런 건가요? 보도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클린스만 감독이 좀 비판 받았듯이 이재명 대표도 좀 비판을 받고 있는 측면 있는 반면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쪽 비대위원들 측에서는 민주당에 대한 총 공세를 벌이고 있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말만 하면 이재명 대표 이제 비판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계속 예. 이제 상대 진영에 유효 슈팅이든 아니든 막 이제 골을 이제 넣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서로 공을 돌리다가 다투기도 하고 뺏기는 뭐 이러다 보니까 좀 민주당이 좀 예. 어려운 상황. 근데 조국 신당은 그런 점들을 좀 틈새를 노리고 여기는 사실 언더독 효과도 확실히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어떤 동정심도 분명히 예,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검찰 개혁에 대한 또 정서도 분명히 국민들이 필요하다고 이제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사실 뭐 카이스트 지난 금요일 날 그 사태는 굉장히 국민들한테 충격을 주었을 법한데 지금 다만 표출이 안 되는 것뿐인데요. 졸업시장에서 입을 틀어막혀서 졸업생이 끌려 나갔죠. 네, 그러니까 여론조사도 사실은 지금 말하지 않는 침묵하는 다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경계는 해야 되지만 지금 예. 뭐 서울이 이렇게 43대 37로 밀린다고 저는 보지는 않고요. 지금 여전히 이제 서울은 팽팽한 상황이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이 이 입틀막 이 분위기의 정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조국 신당이 좀 그런 부분들을 지금 가져가고 예, 있고 예. 민주당도 제가 볼 때는 그런 공격 포인트를 세울 수 있는 새로운 인물들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한 기자님, 그런데 제가 이 여론조사 꽃이 어제 꽤 보도가 됐어요. 네. 근데 이 가칭 조국 신당이 등장한 게 첫 등장인데 ARS 조사가 13.6%나 나오는 네. 거는 좀 이례적으로 높은 거 아닙니까? 이 이래- 신뢰성이 좀 있습니까? 글쎄요, 뭐 제가 여론조사 특정 기간 한 여론조사를 신뢰성이 있다 없다 말하기는 어려울 예. 것 같고, 다만 이런 건 있죠. 조국이라고 하는 인물이 최근 한 10년 사이에서 가장 지지자와 지지하지 않는 사람의 온도차가 큰 인물 중에 하나죠. 그 얘기는 앞서 이제 이택수 대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같은 국면에서는 지지자들을 강하게 결집시킬 수 있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건 분명한 거고요. 민주당을 지지하는 범민주 세력이라고 하는 세력의 지금 스펙트럼이 어디서부터 있냐면 올 봄에 꼭 탄핵을 시켜야 된다고 매주 집회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이 민주당 그렇죠. 예, 말하자면 정당의 주류들은 거기 참여하고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이 있는 거거든요. 그 스펙트럼 가운데 한 부분을 조국 전 장관, 조국 신당이 말하자면 말씀하신 것처럼 점유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이제 분명한 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이런 건 있죠. 민주당 입장에서 그러면 조국 신당의 등장이 우리가 좀 뜨뜻미지근해서 우리를 지지하지 않는 말하자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어떤 범 세력들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 카드로 우리에게 별로 손해 볼 것 없냐? 없다. 이렇게 볼 것이냐? 저는 그렇진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조국 신당의 등장 자체가 지금 국민의힘이 얘기하고 있는 이른바 운동권 청산에서 누구를 지칭하는지가 불분명하다. 운동권이 누구냐, 실체가 뭐냐라고 했는데 이렇게 선명한 인물들이 등장하면 사람들의 머릿속엔 그게 어떤 실제하는 구도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지 않냐라고 하는 게 그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예. 사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민주당이 하는 전체적인 선거 구도를 좀 흐트러뜨릴 수는 있는 뭐 이런 이제 효과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아까 이제 국민의힘 공천이 상대적으로 오히려 뭐 순조로운 것처럼 보일 지경이다 이런 말씀도 좀 드렸는데 그 주진우 전 비서관 공천에 대해서 국민의힘 당내 반발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용산 참모 중에서는 양지의 첫 공천을 받은 셈인데, 그러니까 용산 출신 후보자가 몇 명이나 공천될지가 관심사였는데 주진우 전 비서관을 해운대갑에 공천했단 말입니다. 근데 별로 이렇게 뭐 잡음 같은 게 민주당에 비해서 없어 보여요. 이게 사실입니까? 이거는 뭐 사실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예상했던 거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근데 오히려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 직접 한번 김을 뺐잖아요. 예를 들면 이현모 이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양지가 아니라 지금 어제 재배치하겠다는 입장이 나왔고 하니까 뭔가 이제 밖에서 제3자들이 보기에는 뭔가 공천이 뭐 그렇게 일방적으로 윤심으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이제 보이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론도 보수 언론들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써주고 있죠. 근데 지금 실제로 단속공천된 데나 이런 데 보면 다 이제 말하자면 윤심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이제 친분으로 더 가까운 사람들이 채워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남은 거는 결국엔 이영호 비서관도 어딘가 공천을 하겠죠. 예를 들면 뭐 상대적으로 지금 원래 가려고 했던 데보다는 어려운 데로 가더라도 공천할 거고, 또 한 가지 지금 남아있는 문제가 이용호 의원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용호 네. 의원이 말하자면 한동훈 그 사태가 났을 때 그 기사를 유일하게 올렸던 의원인데, 그러면 이용호 의원을 무난하게 공천을 줄 거냐 아니면 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갈등 소지들이 남아있고, 그러니까 앞서 거듭 말씀드리고 뭐 보수 언론도 지적하고 있는 대목이지만 국민의힘 공천은 일주일 동안 쉬운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맞아요. 쉬운 문제를 네. 풀었고 그게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치가 낮았기 때문에 엄청 막 난리 날 것처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한동훈 예. 이제 붙고 뭐 했을 때.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순조롭게 일을 잘하네? 라는 인상을 준 거고. 근데 진짜 어려운 문제가 터지면 훨씬 더 격렬한 반응이 나올 수 있다. 이걸 이제 이번 주에 지켜봐야 된다. 뭐 이런 지금부터 생각이 듭니다. 시작이다. 좀 예. 여담입니다만 사실 네. 이제 그 주진우 전 비서관 하면 또 진보 진영의 이제 패널 중에 주진우 기자가 있잖아요. 예, 가끔 댓글 중에 막 혼동하시는 예, 분들이 이게 있어요. 동명이인 효과는 여론조사할 때 예. 분명히 있습니다. 아, 이제 그래요? 과거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도 안상수가 2명이에요. 안상수 인천 시장, 그다음에 안상수 울산 쪽에 국회의원 하셨던 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서로 간에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같은 진영에 있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주진우 전 비서관 같은 경우도 주진우 기자를 워낙 많이 알기 때문에 여론조사에는 분명히 그래요? 예, 플러스 요인이 있고요. 또 워낙 많이 보도가 됐었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기정사실화된 네. 지금 약간 언급하셨지만 이런 부분이 있고 뭐 용인에도 이제 고석 변호사라고 윤석열 대통령이랑 굉장히 가까운 분이 공천이 됐고 지금 서정숙 의원이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과정이었는지 반발을 하고 있고 오늘 아침에도 장동영 사무총장이나 이제 브리핑을 하는 과정에서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는데 근데 아직까지는 이런 자본들이 좀 알려진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처럼 국회 부의장급이 만약에 반발하고 나가면 모르겠는데 국민의힘은 아직까지는 알려진 분들은 대체로 그냥 참고 인내하고 있고 근데 어제 민경욱 전 의원이 아무튼 공천 탈락하면서 시스템 공천이 아니다라고 해서 이제 오늘 아침에도 또 브리핑 과정에서 언급이 됐었는데 이제 서서히 말씀하신 대로 서서히 이런 자본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국민의힘이 조금 더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우리 대표님 나오셨으니까 확인해 볼게요. 그 현역을 뺀 민주당의 정체불명 여론조사 지금 네.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민주당에서는 공식적으로는 뭐 누가 했는지 모른다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업계에 좀 풍문은 없습니까? 업계 뭐 풍문은 사실 지금 워낙 바쁜 시기라 가지고 네. 누가 했다는 거예요? 남의 집에서 지금 하는 거 지금 돌아볼 겨를은 없고요. 근데 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여의도 연구소가 있고 그다음에 여의도 연구소랑 이름이 굉장히 유사한 여의도 리서치라는 곳에서 예. 주로 당내 비밀스러운 조사는 직접 그냥 받아서 하게 되는데 민주당은 또 여러 군데 이제 번갈아가면서 돌리다 보니까 좀 오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비선에서 하는 것이냐 뭐 이렇게 좀 헷갈리는 부분들 그러니까 여러 억측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예. 그런 구조의 이제 조사기관들하고의 계약 관계가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좀 더 혼선이 좀 예. 생기는 결국에는 것 같습니다. 업계의 비밀이다 이런 말씀처럼 들리는데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그리고 김한 한겨레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잠시 광고 보시고요. 김종대의 레이더로 3부 돌아오겠습니다. 김소형 쌍화골드 쌍화차가 그리운 예전입니다. 이럴 때는 김소형 쌍화골드 한 박스 사면은 또 한 박스 준다는 거야. 야, 이런 엄청난 폭탄 이벤트. 네, 따뜻한 쌍화차 드시고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지인에게 묻지 마식으로 가입하신 건 아닌가요?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건강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김종대 레이더, 김종대 전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개혁신당 뭐 여러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뭐 오늘 10시에 이낙연 뭐 전 대표 11시라던데요? 11시로 옮겨졌어요? 예, 11시로 아까 방금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원래 10시였는데 뭐 기자회견 한다라고 그렇습니다. 해서 뭐 이낙연 전 대표가 갈 곳이 없다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뭐 그래도 깨지 않겠냐 뭐 이런 전망이 조금 더 우세하다 이런 얘기도 네, 있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아, 그러세요? 예. 그러니까 지금 선거운동을 이준석에 위임하느냐라는 부분 가지고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뭐 이제 반발이 굉장히 있었고 또 회의에서 고성이 오갔다라고 하고 뭐 전두환 국회의장과 뭐가 다르냐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해요. 네.
굉장히 방식이 거칠어요. 자, 당의 선거 캠페인을 이준석 대표한테 정권을 달라. 정책과 홍보입니다. 예, 이거를 자기가 다 행사하겠다. 그다음에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를 뭐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당직 심사위원회를 하겠다. 예, 또 지도부 전원이 지역구 출마하자 이런 얘기를 이제 꺼냈다는 거고 예. 이 중에서 이제 당 선거 캠페인 부분에 대해서 최고위원회 표결을 거쳤다는 건데 맞습니다. 저는 이게 바로 파국적인 양상이에요. 보통 이런 부분이 최고위원회나 비대위원회에서 논의가 될 것 같으면 예. 먼저 설득을 해요. 이러이러한 것들은 지금 개혁신당이 출범하고 정책을 한 건도 발표 못했습니다. 이러다 존재감 이제 없어지니까 빨리 이게 기민하게 정책 발표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좀 정권을 주십시오. 그러면 그거 뭐 저기 아직 정강 정책도 덜 나왔고 뭐도 하고 그러면 그럼 TF를 만들어서 이걸 정리합시다. 뭔가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는 건데 예, 예. 반대합니까? 표결합시다. 이 이야기는 제가 어떤 최고위원회에서나 비대위원회에서도 못 들어본 방식이거든요.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아니 바로 무슨 그냥 표결을 합니까? 다수결로. 다수결도 아니고 만장일치로 가야죠. 안 되면 예. 조금씩 양보해서 이래 맞춰 나가고. 하지 저기 이런 걸 갖다가 표결로 할 것 같으면은 지도부가 왜 필요합니까? 매사 다 당원 투표에 붙이면 그만이지. 그래서 열차에서는 공당이 당원 투표를 굉장히 신중히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당이 분열되기 때문에 찬반 나뉘거든요. 네. 그래서 지도부는 그런 걸 안 하도록 이런 어떤 표결 상황까지 안 가도록 항상 조정안을 만들어내라고 최고위원회가 있는 건데 내놓자마자 표결에 들어갔다. 그리고 저기 김종민 의원이 뛰쳐나갔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파장 분위기예요. 저기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을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뭐 이렇게 거칠게 나갔다는 거는 이미 우리가 다수라는 자신감을 갖고 사실은 이원욱 의원이나 조응천 의원은 자기 편이지 않습니까? 이미 이준석은. 예. 그러면 예. 이낙연 소수 도려내듯이 그냥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제일 좋은 방식이 표결입니다. 말 못하게 딱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표결까지 갔다 이렇게 되는 거는 이미 제가 보기에는 파장이다. 나가려면 나가라. 이런 어떤 그 태도까지 의중까지 보인 것이고 사실 또 그거에 맞춰서 또 오늘 기자회견을 한다 그러니 나가지는 않더라도 나간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까지 가는 거다. 이건 파장 분위기라고 봐야 돼요. 네, 이준석 대표 입장을 뭐 굳이 선회를 해 본다면은 본인도 뭐 페미니즘이나 전장현 뭐 이런 분들하고 같이 손을 합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본인 지지층 이탈이나 또 비난을 받으면서 궁지에 몰렸을 것 같긴 해요. 네.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걸 말이죠. 제가 1월 달부터 이거 수없이 경고했던 건데 정의당이 요즘 왜 1, 2%대 지지율까지 내려앉았느냐. 제가 12월에 비대위 갈 때 3, 4% 나왔거든요. 많게는 5%. 맞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1, 2%에 갇혀버린 게 그 유호정 사태 때문이에요. 그때 그 유호정 의원이 막 그냥 어떤 패륜적인 짓을 하고 막 자기 입장 내도 당에서 절절 매는 겁니다. 누구 하나 수습을 못해요. 의원들은 다 남의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 당은 문제 해결 능력이 없구나 해가지고 거기에 지지율이 갇혀버렸어요. 그러면 자 보자고. 무슨 피해가 있었냐 우리는. 대량 탈당, 지지율 폭락. 거기에다 하나 더 붙이자면 살인적인 빚. 이 세 가지에 정의당이 갇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그때 뭐 매불쇼나 어디 많이 나가서 한 얘기가 이런 것들이 정의당에서 정리가 안 된 채로 유호정 의원이 금태섭 의원하고 새로운 선택에 가면 그 당이 타격을 입는다. 내가 지금 남의 당 걱정해 줄 바가 아닌데 어쩌자고 이렇게 일을 벌리셨냐. 그래서 내가 금태섭 의원을 만나겠다. 예. 이런 부분은 당을 떠나서 정치에 관한 문제다. 그래가지고 아마 그 당이 피해를 입을 거라 그랬거든요. 그 뒤에 어떻게 됐느냐. 새로운 선택에는 아예 여론조사에 1%도 안 나와가지고 대상에서 빼버렸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이준석 개혁신당으로 다 합류한다 그래가지고 그 당이 피해를 볼 거라 그랬거든요. 네. 그랬는데 그럼 의원님 지금 유호정 의원을 가져간 당 1%대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아니 거기 이준석 그 개혁신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량 탈당하고 지지율 폭락은 예. 우리가 이미 다 겪은 똑같은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관리하는 방법이 있을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미리 겪어봐서 하는데 그런데 이 말을 흘려듣더라고.
그러더니 지금 보십시오. 지금 저기 이준석 대표가 겪고 있는 저거는 옛날에 정의당이 다 겪었던 똑같은 내용이에요. 내용 자체가. 또 말씀을 듣고 보니까 또 그러네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지. 이 요정 의원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자냐 하면은 당 3개를 초토화했어요. 저기 저 처음에 정의당, 새로운 선택, 세 번째 개혁신당, 이준석 당인데 예. 당 3개를 저기 그 완전히 흔들어 버린. 우연일 저기- 수도 있는데 그러네요. 네. 저는 한국 정치에 저만한 능력자가 없다고 봐요. 예. 얼마나 저 탁월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느 당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정치에 관한 문제고 각 당이 각자가 도덕과 원칙, 기강을 못 세우는 당은 무너진다는 걸 우리가 겪었기 때문에 원칙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해봐야겠네요. 당신들이 반페미니즘이다 뭐다. 난 사실 그런 거 안 좋아하지만 또 뭐 그 약자에 대해서 갈라치기 한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그걸로 저 생존을 해온 정당이라면 앞으로 이 문제는 넘어서야 될 거다. 그러니까 다 우리가 미리 겪어보고 얘기해 준 건데 지금 똑같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배복주 유호정 의원을 배제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에요. 자기들이 합쳤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아니, 뭘 준다, 모르고 안 합친 거 준다.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뭘 준다 안 준다 원래 지 거요? 아니 합쳐놓고 응? 그러니까 완전히 외통수에 걸린 거예요. 정의당이 왜 망했는데 지금 그걸 똑바로 봐야 되는 게 정치를 안 하고 정략적인 이합집산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지금 저 꼴이 되는 거죠. 저게. 맞습니다. 이게 거의 모두가 다 예상했던 일인데 너무 빨리 왔다 이런 느낌이에요. 네. 근데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 또 한번 선회를 해보면은 통합했을 때부터 이준석 대표 라인이 당을 장악한 것처럼 보였어요. 이름도 그대로 색깔도 그대로. 근데 뭐 공천하고 정책은 적어도 이낙연 내가 뭐 할 수 있지 않겠나, 협의할 수 있지 않겠나 했을 텐데 그것도 잘 안 되고 또 뭐 광주 출마해라 이런 부분도 좀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랬을 것 같아요. 이렇게 따지면은 뭐 이준석 대표는 대구 출마해야죠. 이낙연 광주 출마하고 이준석 대구 출마하고 원래는 그 구도로 갔었어야죠. 죽든 살든 단기 필마로 갔었어야죠. 시퍼런 바닷물에 자기 몸을 던졌어야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개혁신당의 칼라에 맞는 정치인데 어떻게 보면 슬슬 피하기 시작했어요. 영원하면서 둘 다 지지율이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서울 쪽을 뭐 이렇게 거론하고 기웃거리고 이런 식으로 되면서 일단 그 대구의 김광석 거리에서 아주 뭐 광야에서 어떤 초인처럼 외치던 그 이준석의 모습이 퇴색되고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가 또 한 가지 좀 얘기해야 될 건 뭐냐면 예. 제가 이준석 대표를 청년 정치인으로서 참 관심 깊게 봤던 사람이고 또 꽤 많이 응원했던 사람입니다. 예. 근데 한 가지 이제 걸리는 건 뭐냐 하면은 과거에 바른정당 시절에 보면은 당대표가 손학규 전 의원 아니었습니까? 근데 매일 흔들어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당대표 끌어내리고 뭐 이러는데 너무 좀 심하더라고. 예. 그러다 안철수 의원하고 또 그래요. 이제 자기한테는 다 정치 선배이자 그 거의 아버지뻘 그 이상 되는 분들이고 그러는데 예. 아무리 청년 정치도 좋고 뭐도 좋지만은 이 청년 정치가 도전과 패기는 좋지만은 이렇게 어떤 이전 세대를 부정하는 모습으로 비치는 게 참 안타깝다. 그러다가 국민의힘 가서 당 대표를 하고 이제 쫓겨 나올 때는 또 저렇게 피를 흘리면서 자기 정치를 하려고 그러는구나. 이래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애정과 응원을 보내준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예. 지금 이낙연 대표한테 하는 거 보면 과거에 손학규 대표한테 했던 거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뭔가 자기 위에 누가 감 나와라 배 나와라 하는 거 절대 용납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를 악물고 막 하는. 근데 그렇기 전에 이제 막 합쳤으면 그때 예. 바른정당도 그랬어요. 합쳐가지고 새로 하기로 했고 이제 서로 집 한 칸이라도 마련했으면 일단은 어떤 그래도 상호 어떤 거 화합기간이랄까 서로 동화기간이라도 좀 가지면서 맞습니다. 예. 어떤 대화를 좀 이렇게 좀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서로 주파수 맞춰가는 시간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그냥 막 치고받고 이런 것들 보면 이거 세대 갈증을 너무 증폭시키는 것 같다. 또 이준석 대표가 어디 방송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낙연 대표와 세대 차이가 컸습니까? 뭐 이렇게 회의를 같이 해보니까. 예. 근데 단호하게 답변하더라고. 생각보다 큽니다. 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야. 아니 그런데 예.
이런 어떤 세대 차이를 갖다가 하고 뭐 또 페미니즘을 어떻고 또 장애인들을 어떻고 이러다 보면 또 이런 갈라치게 것들이 하는군요. 예. 청년 정치로서의 어떤 처음에 부각되는 데는 유리했을지 모르나 당 대표로서 조직을 이끌어가야 되는 맞습니다. 조직 사업을 해야 되는 사람으로서의 언행으로 적절하냐는 거예요. 그럴 땐 세대 통합을 주장하고 자꾸 자기가 먼저 자세를 낮추고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하는 게 리더의 품격인데 이래 보면은 뭐가 권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점 거칠어져. 이런 게 이제 하루 이틀 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엔 좀 나아졌나 했지.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지지층 탈당하고 이러면서 금방 탁 대바라져 가지고 서로 간에 이제 이러면 헤어집시다 뭐 이런 수준까지 간다 그러면은 도대체 이거 개혁신당을 애시당초 왜 했나? 정치는 왜 했나? 이런 질문 안 할 수가 없어요. 의원님 그러면 이준석의 김종인 카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것도 김종민 때가 의원이 늦었지. 그랬잖아요. 이준석 의원이 뭐 기자들하고 티타임 할 때 뭐 이낙연, 김종민 그만두면 뭐 천하람, 이원욱 두 분 임명하고 특히 김종인 대표 찾아가서 읍소하면서 정권 드리겠다. 이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소문은 계속 있어 왔어요. 이준석 대표 뒤에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있고. 근데 이 김종민 의원의 말이 맞다면 사실이라면 이준석 의원이 김종인 카드를 꺼내 든 거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런데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하고 이준석 대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입니다. 네, 그 둘은 원래 언제부터냐면 박근혜 그 대통령이 이제 비대위원장 하던 시절에 비대위원장 하던 시절 그다음에 대통령이 돼서 내친 7인방이 있어요. 그 중에 맨 위에가 김종인이고 맨 아래가 이준석이고 중간에 뭐 이상동 교수도 있고 예. 이수혁 전 주미대사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 강남에서 자주 모이던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그 이준석의 개혁 보수 경제민주화에 관한 어떤 이준석 류의 개혁 사상은 김종인한테 그 원래 뿌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거의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의지를 하고 싶은 마음은 난 이해가 가. 그리고 사실은 진즉했어야 돼. 한 6개월 전부터. 그러면 약간 달라지는 건 뭐예요?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원래 자기들이 가졌던 개혁 보수의 그 플랫폼 이런 것들에 옛날의 팀들을 이런 에너지를 예. 확장해서 네네. 결국은 개혁 보수의 길을 갈 수 있는 조금 품이 넓은 정치 이런 것들을 원래 갔었어야 되는데 이준석 대표가 안 나오고 국민의힘에서 계속 버티다가 이제 전격적으로 신당 창당하고 이러는 동안에 결국은 이게 연합이 아니라 홀로 독고다이 홀로 이렇게 가는 어떤 그 길로 이제 가버렸고 그러다가 이제 밖에 나와 보니까 선거는 앞두고 해가지고 급히 빅텐트를 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늦었다. 사실은 늦었고 그리고 원래는 그 길로 이준석 대표가 가고 그러면서 대구 출마의 수순으로 이렇게 내려갔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외쳤어야죠. 그게 바로 그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때 당원 모집하러 다니던 이준석의 원래 모습이거든. 원래 그 모습으로 가가지고 예. 대구로 쳐들어갔었고 이제 김종인 위원장한테 이렇게 어떤 그 엄브렐라 하나의 우산 역할을 부탁을 하고 이렇게 갔었어야 된다 원래는. 근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그 길이 아니라 엉뚱한 길로 지금 와가지고 새로운 살림을 차린 거거든요. 그러면 김종인 비대위원장 오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자꾸 의심을 사는 거죠. 예. 이준석이 깰라고 그러고 다시 원래 또 김종인 위원장하고 뭐 어찌어찌 해보려고 그러나. 근데 이거는 이준석 대표가 오늘 방송에서 이미 부정을 했기 때문에 그냥 썰 대 썰. 이게 또 하나의 어떤 불신의 표상으로 남는 거지 당장 구도를 바꿀 얘기는 못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군요. 오늘 11시에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어떤 기자회견 할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만약에 뭐 이제 깨진다 결별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봉합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도 어차피 또 비례 순번 가지고 갈등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뭐 허은하 의원이나 양양자 의원 같은 경우 이준석 대표는 반드시 비례 순번에 홀수번으로 늘락을 할 것이고 예. 요거를 아마 또 이낙연이나 새로운 미래 쪽에서 과연 받아들일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순번 갈등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특히 여성 후보가 이제 치열한 논점이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배복주 후보가 공천 신청을 하느냐 마느냐 예. 이 문제도 이제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특히 요 지점이 아마 갈등이 좀 커질 만한 사안인 것 같아요. 아니 의원님께서 이제 정치 고수시잖아요. 연합도 많이 해보시고 고수는 아니고. 만약에 뭐 선택하신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누가 이준석 본인- 입장에서? 예, 본인 입장에서 내가 선택하신다면 이준석이라면? 예, 아니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저기 뭐랄까 어차피 이준석이 중심이고 모든 지지율을 끌어가는 핵심이기 때문에 저기 자기가 지지층 앞에 나서서 우리 살려면 이 길밖에 없습니다. 예우해드려야 됩니다. 그지 제가 뭐 페미니스트 아니라는 거 다 알고 있을 거고 다 알고 있는 건데 이 정도 유연성도 없이 우린 죽는다 하고 자기 지지층을 설득을 일단은 진정성 있게 하룻밤을 꼬박 새서라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그냥 죄송합니다.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없이 거기서는 약해져서 물기가 확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저쪽에 가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다 니들 때문에 이런 거야. 나한테 정권 내놔. 아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쪽에서는 또 이거 뭐 막 그냥 어린애 투정도 아니고 막 그냥 그 저기 그냥 그 허치해놓고 막 그냥 땡깡을 부린다 그래. 나 오늘 속을 많이 쓰네. 이런 식의 어떤 그게 되니까 일단은 답이 없는 문제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저기 조금 준비 안 된 대표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걸 과거에 어떤 노련한 정치인들 같았으면 막후에 식당에서 만나고 또 지지층하고 SNS 몇 시간 토론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물줄기를 만들어내는 게 리더지. 사실은 다 있는 상황에 꿰어 맞추고 조건 맞추고 계산하다 보면 여기서 그냥 증발하고 끝나는 거지 뭐가 남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참 이준석답지 못하다. 지금 상황이 그렇게 봐요. 녹색정의당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녹색정의당이 통합 비례대표 위성정당 참여 제안, 민주당의 제안 거절했죠. 네. 그죠? 그런데 민주당하고의 지역구 연대는 추진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또 했거든요. 그러면은 비례대표 부분에 대해서는 명분을 그리고 지역구에 대해서는 뭐 실리를 추구한다 뭐 이런 결정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론 보도가 상당히 좀 이상하게 나가고 있는데 그 녹색정의당 진보당이 지역구 몇 석을 달라 그랬다는 식으로 언론 보도가 나가고 있어요. 지금 조선일보에서 어떻게 나갔냐면 녹색정의당이 비례 2석, 지역구 5석 안팎, 진보당은 비례 2석, 지역구 3석 가량을 민주당에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또 보도가 났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건 전형적인 마타도어인데 일단은 녹색정의당은 비례선거연합은 안 한다. 예. 뭐 그건 녹색당하고 연합정당 만드는 순간 이미 결정된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이게 왜 그런가 여러 번 얘기했고, 그건 이미 안 되고. 그러면은 원래 저기 그 당내에서 그 저기 민주당하고 그래도 연합을 주장해야 된다고 하는 몇 안 되는 사람이 저하고 배진교 원내대표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김준우 대표나 또 우리 당의 집행위원장 정도는 논의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정도. 그래서 저는 적극적 연합론자였고 그랬는데 우리가 왜 주장을 못했느냐 연합. 민주당이 병립형 회기하고 당원 총투표 한다 그러고 맨날 이런 뉴스가 나가니까 나가가지고 민주당하고 연합 얘기를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쩌다 한번 꺼내긴 했지. 그런데 신문 기사 보세요. 회기한다 그러잖아요. 뭐 아니잖아요. 이걸 보고도 그래 말하냐. 이래 보니까 우리가 발언권이 약해지는 거지. 그래가지고 녹색당하고 합치는 걸 찬성해주고 예. 거기서 이제 안 되겠구나 하고 끝내버린 건데 돌연 민주당이 반전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례연합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은 배진교 원내대표가 이제 연합론자니까 그 저기 민주당하고 그 연석회의 나가가지고 비례연합을 하다 보면은 쟁점 지역구도 연대를 해야 된다. 그 대표적으로 울산, 예. 창원, 성산 이런 데나 아니면 인천에 한두 군데 뭐 이런 데 정도 또 고향의 심상정 지역구 얘기까지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게 비례연합을 하는 당끼리 지역에 가서 서로 싸우면 이게 연합의 모양이 안 나오니 이런 걸 패키지로 좀 한번 보자는 얘기를 했고 예. 민주당이 그걸 한번 응할 수 있다 그랬는데 정작 녹색정의당에서는 그런 논의 일체를 인정을 안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진교 원내대표가 사퇴를 해버렸지. 협상이 난 못하겠다. 이제. 예.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입장까지 봐서 이 비례연합은 못하겠는데
여전히 창원 성산이나 울산 북구는 사실은 저기 진보 정당이 단일화하자 그러는 게 아니라 민주당에서 단일화에 더 적극적인 지역구거든요. 거기서는 진보세가 세니까 저기 그 민주당보다는 오히려 진보 정당이 더 발언권이 세요. 예. 그리고 과거에 단일화를 안 할 때 국민의힘한테 의석을 헌납한 지역입니다. 괜히 창원 선상 노회찬 대표 하던 데서 민주당 정의당 다 나갔다가 당선은 국민의힘, 울산 북구 동구 이렇게 되니까 이건 민주당 입장에서도 단일화가 국민의힘 의석을 헌납 안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 이벤트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저기 현역 의원이 있는 뭐 전주의 을 같은데 강성희 의원 지역구라든가 예. 이런 데 정도에서 또 싸워버리면 이건 민주당도 굉장히 손해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몇몇 지역구에서 지역 제휴 연대는 할 수 있다. 요 정도만 열고 녹색당을 설득을 했으니 비례는 아니다고 해서 김준호 대표가 녹색당을 설득을 했으니 이 정도는 양당 간에 이제 그 저기 저 협의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건 이제 얘기가 됐고 비례는 진보당은 계속 민주당하고 연합에 관심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런데 녹색정의당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된 거기 때문에 그럼 의외로 이 보도는 그러면은 비례 2석, 지역구 5석 안팎 이렇게 숫자까지 나온 황당한 거는 기사죠. 오보인 건가요? 황당한 기사예요. 이거는 저 있을 수도 없고 이거 얘기들은 심상정 의원이 나는 빼달라. 맞아요. 나는 저기 뭐냐 우리 지역구는 저 후보 단일화 없이 나 하던 대로 하겠다. 내 얘기는 그러면 빼버려라. 이러한 이거죠. 보도를 보고서 이런 반응이 나온 그렇죠. 겁니까? 내가 심 의원한테도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은 그 배진교 의원하고 의견 충돌이 심했어요. 배진교 의원한테 아예 회의도 나가지 말아라고 한 게 심 의원입니다. 그런데 심 의원이 자기 지역구가 그 거래 대상으로 됐다 그러니까 격분을 한 거죠. 근데 지금 녹색정의당이 그 민주당의 위성정당 참여 제안 거절을 하고 지역구는 연대하자라고 하니까 바로 나오는 얘기들이 이건 심상정 살리기 아니냐. 그러니까 심상정 의원 당선 가능성은 지역구에서 연대하면 높아지겠지만 그러면은 그 녹색정의당이 비례는 못 가져가는 거 아니냐. 이런 근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일단 심상정 본인이 굉장히 불쾌해하는데 거기서 오선 의원이 된 중에서 지금까지 단일화 없이 3번을 내리당선됐고 뭐 지금이야 여론이 많이 나빠졌다 그러지만은 그게 심상정은 본인의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기를 거래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주고받는 거는 뭐 설령 낙선하는 한이 있어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심 의원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확실한 원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저기 민주당은 고민을 할 수 있죠. 심상정 또 저기 민주당 후보 다 나갔다가 그러다가 보면은 누가 봐도 국민의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 그렇게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천 안 하고 냅두든가 공천을 하더라도 그냥 당에서 개입 안 하고 밑에서 알아서 하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소극적으로 개입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도 그렇게 했고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 이런 걸 괜히 뭐 선거 제휴를 연대를 한다 그러면서 고향갑을 가가지고 뭐 후보 단일화 경선하고 하지도 않을 거지만 괜히 그런 거 해가지고 서로 불편할 일이 없다. 그런데 국민의힘한테 의석을 헌납하는 일만은 어떻게 없애려면 그건 민주당이 알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괜히 건드려서 벌집 쑤실 이유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울산의 2개 지역구하고 창원 성산입니다. 예. 여기서 거기까지 이제 전주를 하고 한 4-5군데 정도 저기 대승적 차원에서 협력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느낌이죠. 여기서는 분열되면 오히려 국민의힘 좋은 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도 뭐 부족하면은 몇 군데 더 할 수도 있죠. 예, 저기 진보 정당이 경쟁력 있는 지역구라면은 예. 나와서 서로 소모전하고 피 흘리느니 힘 합치는 게 왜 나쁩니까? 그래서 뭐 인천 쪽에 하나 볼 수도 있는 거고 광주 쪽에서 하나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서로 손실을 줄이자면은 그거야 좋은 일이지. 그게 왜 나쁜 일이겠어요? 예, 하나만 더 짚어볼게요. 조국 신당 정당 지지율이 처음으로 나왔는데요. 네. 개혁신당을 앞섰다라는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론조사 꽃에서 나온 건데 ARS 조사에서 조국 신당이 13.6%를 얻어서 개혁신당의 7.2%를 앞섰다. 거의 2배 가까이 앞섰다라는 거고 이 기사를 조국 전 장관이 이제 공유를 했어요. 이 여론조사 결과를. 그래서 좀 언론에 보도가
됐거든요. 근데 이 결과가 뭐 희망회로다 또 이런 댓글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뜻밖인 게 뭐냐면 전 처음에 우려를 많이 했거든요. 야, 이게 또 조국의 강을 걷느냐 마느냐 또 이 문제인가? 사실 그 조국 장관 문제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급격하게 지지율 하향 곡선을 겪은 첫 번째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때 30%까지 내려갔었거든요. 그리고 진보 정당하고 그 감정적 알력이라든가 온 정치가 사실은 조국 장관 사태 때 다 벌어졌다고. 그런데 본인이 사법적인 건 사법적인 투쟁을 하셔야 되는데 비사법적 투쟁을 하시겠다고 하는 게 과연 맞느냐. 또 이렇게 네. 되다 보면 이건 비례 정당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이게 연동형 취지에도 안 맞는 거거든요. 지역구에 많이 출마해서 했는데 정당 지지율은 나왔으나 지역구 당선자가 없을 때 비례 의석으로 보정해 주는 걸 연동형이라 그러는데 이제 우리 정치의 나쁜 선례는 뭐냐면은 오로지 지역구는 관심도 없고 선거 때 비례만을 바라보고 떴다방처럼 생기는 당들 이런 당들이 이제 연동형의 수혜자가 되는 그렇죠. 상황. 그러니까 원래 그러면 취지에 맞지 연동형 않죠. 취지에 전혀 안 맞는데 이게 이제 범람을 하는 이런 부작용.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을 봤을 때 또 민주당 쪽하고 제휴했을 때 청년표가 과연 우호적이겠느냐 이런 문제들 보면은 저는 이것 또 하나의 어떤 숙제나 과제를 내주신 거 아닌가 이런 면에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지금 일단 그 지지율이 2자릿수로 나오고 거기서 이제 조국 신당이 결국은 하나의 어떤 그 원내 정당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면 그건 그거대로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이게 조국 신당이 그렇다고 해서 조국 전 장관 말대로 뭐 정의당을 대체하겠다 뭐 이러면서 그 뭐 기존 정치에서의 구도를 바꾸기 위해서 나선 거라면 과욕이다. 그러지 말고 하나의 어떤 검찰공화국 그걸 갖다가 끌어내리기 위한 맨 앞에 창끝 정당이 되시라. 날아가서 적에게 가서 박혀버리는 개혁의 창끝이 되셔라. 그지 뭐 같은 진보 정당에 대해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고 뭐하고 벌써 여기까지 나가는 건 과욕이시고 그리고 할 필요도 없는 얘기다. 그냥 날아가서 돌아오지 않는 화살이 되겠습니다. 창끝이 되겠습니다. 이걸로 족하고 또 그걸로 많은 국민들 가슴을 울릴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의 플랫폼을 마련하는 정도. 그리고 민주당하고 선거 제휴는 저는 안 하는 게 서로 양자한테 좋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그렇게 보여지죠. 지금까지 조국 갖고 반성문을 쓴 게 몇 번인데 지금까지. 민주당이 툭 하면은 신임 당대표가 혁신위원장이 조국 반성합니다 하고 지금까지 반성문 쓴 게 몇 번입니까 지금까지. 그러다 보면은 이런 것도 다 거짓말이 되고 그러다 보면 괜히 저 없었던 이제 분열 의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럴 바에는 따로 가는 게 낫다. 그렇게 해서 너무 기존 정치에 조국의 강이라는 또 하나의 변수로 모든 당이 다 괴로워지는 사태는 이거는 2018년, 19년 상황이 그대로 재현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바로 문재인 정부의 내리막길로 갔던 사건이거든요. 결과야 어떻고 뭐 저기 과정이야 어떻고 이유야 어땠든지 간에 그게 국정에 큰 부담이 돼가지고 오늘날 정권 교체까지 이르게 됐다는 엄연한 냉정한 현실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 김종대 전 의원님께서 이준석 전 대표 그리고 또 조국 전 교수에게 뭐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종대 전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아침 8시 반에 최경영의 정치본색으로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저는 조수진 변호사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너무 제가 홍보를 정치본색. 다시 제가 말씀드리죠. 예.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예.